네, 오늘도 오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어, 오늘은 또 아주 재밌는 수업이 될 거라고 기대합니다. 제가 이제 우리 전라북도가 아닌 이 전국구에서 가장 훌륭한 분을 모신 오늘 수업이라고 할 수가 있고요. 오늘 우리 저기 대표님은 이제 소개도 좀 해주시겠지만 우리들이 익히 알고 있는 제가 근무했던 LG CNS라고 하는 정보 시스템 회사의 사장님이셨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이제 사실은 과장님으로 이렇게 들어오셔서 계속 승진을 하셔서 최고 위치인 어, 대표이사님까지 하신 것을 보시면 얼마나 우리 IT 정보 시스템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제가 알기로 최근에 어, 공학 한림은 정회원이 되셨어요. 그래서 학교에 있는 사람도 되기 힘든 거를 이렇게 산업계에 계시면서 공학 한림은 정회원이 되셨고요. 현재는 서울대학교 산업공학과의 개건 교수님으로 계시고 또한 지금 현재 이제 직책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법률 회사인 김현장 AI IT 센터의 또 대표이사이십니다. 예, 어, 너무나 이제 제가 잘 알고 있고요. 존경하는 제 선배님이신데 큰 박수로 오늘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녁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상황별로 불러주셔서 저도 뭐 좀 일정이 좀 바쁜데도 오전 일 보고 오후에 지금 내려왔습니다. 사실 우리 배준수 교수님은 이제 학교에서 같이 동고동락했던 이제 선후배로 예전에 추억을 많이 갖고 있고요. 소개받은 대로 저는 그냥 공부 못한다 그래가지고 뭐 학부만 졸업을 안 시켜서 어쩔 수 없이 석박사까지 했고요. 그다음에 이제 실직장은 삼성에서 출발을 했습니다. 삼성 반도체 산학을 제가 오래 해가지고. 그다음에 이제 삼성 정관에 있다가 이제 전 박사병역 특례여서 LG EDS 옛날에 작은 회사 제가 들어갈 때만 해도 한 직원이 1,400명에 매출이 1,600억 되던 회사였거든요. 어쨌든 같이 성장을 해서 지금은 뭐 매출이 한 6조 정도 되는 회사로 컸습니다. CNS에서 주로 일을 많이 했었었고요. 제가 공공사업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전자정부 사업을 많이 했고요. 여러분들이 이제 쓰고 계시는 뭐 민원24, 정부24, 그것도 제가 예전에 만든 거고요. 만들 때 정말 죽을 뻔했죠. 왜냐면 어, 아주 무책임하게 장관이나 총리가 뒤로 빠지면서 사업자가 알아서 뭐 해라. 요즘 뭐 API라는 좋은 프로토콜이 있어서 쉽게 쉽게 연계가 되지만 그 당시에는 API가 없었고 서버 투 서버로 좀 인티그레이션 해야 되는 상황인데 각 부처가 뭐 데이터에 대한 오너십 문제 때문에 잘 열어주질 않았어요. 그래서 그때 이제 제가 냈던 아이디어가 송수신 서버라는 아이디어를 냈었고, 그리고 국무총리실 산하에다 둬서 서로 이제 무리 없이 주고받게 하고, 출력이 되고 온라인 열람이 끝나면 이제 지우는 형태로 했습니다. 안타까운 건 그때 제가 세계적으로 특허를 냈으면 지금쯤 놀고 있을 텐데, 왜 그런 특허를 내는 그 개념을 몰랐는지 모르겠습니다. 또 뭐 여러분들 뭐 여기 직장인들이 많은 걸로 알고 있는 연말정산, 그것도 제 아이디어로 나온 제품이죠. 왜냐면 국세청에서 일을 하다 보니까 모든 정보가 다 국세청에 있는 거예요. 근데 무슨 서류를 내? 그냥 주민등록번호로 이렇게 열람하면 되지. 근데 그 당시에 뭔가 컨테스트를 했는데 이노베이션 쪽에 노무현 대통령 때인데 뭐 예산이 뭐 얼마 없다고 그러더라고요. 한 35억밖에 없는데 이걸로 어떻게 좀 좋은 아이디어 하나 만들어 달라 해서 연말정산을 만들었고요. 그러다 보니 연말정산 시스템을 보면 되게 간이한 시스템으로 되어 있죠. PDF로 그냥 다운로드 가는 식으로. 그거보다 좀 더 복잡하게 만들어야 사실 SI 업체는 돈이 되는데 보통 그 정도 사이즈면 한 1,500억짜리는 또는 이제 2천억짜리 사업을 만들 수 있는데 35억으로 만들어준 시스템인데 지금도 그때 만든 그대로 쓰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참 우리나라가 굉장히 제 기억에는 노무현 대통령 때까지는 무지하게 빠른 속도로 발전을 했는데 그 이후에는 오히려 퇴행하는 느낌이 같이 듭니다. 인천공항도 제가 했었고요. 잘 아시는 이제 팀원이
교통카드. 그것도 뭐 이명박 시장 때 정말 죽을 뻔했죠. 그거 하다가. 그런 것도 했었고. 스커 시스템, 그다음에 이포스트, 대법원의 등기전산화. 제가 이제 유명해진 건 대법원의 등기전산화로 유명해졌는데요. 그게 우리나라 최초의 3티어 클라이언트 서버 시스템이었어요. 그전에는 전부 호스트였었고요. 그러니까 뭐 문제가 생기면 한국 내에 있는 전문가도 잘 모르고, 심지어는 미국에 있는 전문가들도 잘 모르는 상황이어서 저희가 스스로 프로블럼 솔빙을 해가면서 시스템을 만들었던 기억이 있고요. 그때 이제 조그만한 벤처였던 오라클을 대대적으로 저희가 쓰고 유닉스를 OS로 채택하면서 그게 표준이 돼버렸습니다. 전체 4,600억짜리 프로젝트였었고요. 2003년 12월까지 원래 예산이 이제 확보돼서 원래 끝냈어야 되는데 제가 2000년도에 사표를 냈는데 그때 2012년에도 안 끝난다 그래가지고 뭐 난리가 났었죠. 근데 대법원이 LG한테 계약 연장 해주는 조건으로 저를 PM으로 데려와라 이래가지고 갑자기 제가 붙잡혀가지고 34살에 이제 전체 개발자 한 600명, 전환 요원 1,500명, 뭐 2,000 몇백 명쯤 더 늘리고 프로젝트를 시작했는데요. 중간에 제가 테이크오버 받아서 이제 했는데 결론은 어떻게 됐냐면 2003년 12월에 끝내야 되는데 이제 2012년에도 안 끝난다고 했던 게 정말 불철주야 좀 해보니까 1년 3개월 먼저 끝냈습니다. 그래서 대한민국 프로젝트 중에서 납기를 1년 3개월 먼저 땡겨서 끝낸 유일한 사례입니다. 지금도 이제 유일한 사례고요. 그때 이제 그 프로젝트를 리딩했던 분들이 다 잘 됐습니다. 전주 출신이시기도 한데 그때 이제 법원 행정처장 이강국 처장님이 그때 이제 초대 헌법재판소장으로 가셨고 그때 기획조정실장이 이제 김황식 씨였는데 나중에 국무총리를 하셨죠. 그때 제 담당 국장님이 이제 김용덕 부장님인데 이제 대법관 하셨고 그다음에 전산 그때 심의관이 이제 감사원장 하셨습니다. 저는 또 그런 걸 계기로 초고속 승진을 했죠. 사장님. 제가 LG그룹 80년 역사에 전라도 nom으로 최초로 제가 40대 사장을 했습니다. LG그룹은 80년 역사에 40대 사장이 둘 나왔는데요. 저랑 이제 권영수 부회장. 최근에 이제 은퇴했죠. 둘 나왔습니다. 저는 이상하게 이렇게 사투리를 좀 잘 안 써서 그런지 이상하게 경기고 나온 줄 알아요. 저는 전주 해성고등학교 나왔고요. 매번 그걸 좀 오기롭게 얘기를 합니다. 너 경기 하냐? 그래서 아닌데. 전주 해성인데요. 맞아, 경기. 뭐 이래가지고 제가 덕도 봤는데, 어찌됐든. 저는 이제 구본모 회장님 모시고 있었고요. 지주사에서 사장을 했습니다. 지금 뭐 OLED랄지, 리튬이온 배터리랄지, LG를 이제 뒷받쳐 주고 있는 것들을, 뭐 이노텍의 카메라랄지, 그때 뭐 전기 자동차랄지, 뭐 전부 그때 씨앗을 뿌린 거고요. 제가 뭐 교육을 잘못 받아서 그런 건지, 저는 이제 회장님 돌아가시고, 우리 구광모 회장님 승계 잘 해드리고, 구광모 회장은 뭐 제 밑에 부하였었고요. 제가 이제 가르쳤던 사람인데, 이제 승계를 했습니다. 승계가 잘 됐기 때문에 저는 이제 할 일이 없잖아요. 원래 그것 때문에 있었던 건데. 물론 회장님이 살아계셨으면 아직도 승계 작업 중일 텐데, 그럼 제가 뭐, 뭘 하고 있었겠죠. 뭐, 지주사 대표이사 부회장을 했던데. 제 미션이 끝났다고 생각해서 사표 내고 나왔습니다. 이제 카카오로 옮겼고요. 카카오는 우리 김범수 부장은 저랑 굉장히 막역한 친구입니다. 그리고 인생 동지기도 하고, 한 게임 때도 뭐 서버값도 제가 빌려주고, 제가 돈은 이제 카카오 초대 주주입니다, 제가. 15명 중에 한 명이고, 그때 다 벌었고요. 여러분들도 뭐 돈 벌려고 생각하시면 사실 장기 투자하십시오. 워렌 버핏이 얘기하는 것처럼 매크로는 절대로 속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뭐 요즘 같으면 양자 컴퓨터 같은 거 유심히 보십시오. 왜냐면 뭐 아이온 컴퓨터 같은 경우에 보면 뭐 6불, 7불 하던 게 지금 한 30몇 불까지 올라갔잖아요. 근데 아시다시피 이게 결국은 이 트레선이 계속 올라갈 텐데 풍리받기 이론이라고 그래서 계속 떨어졌다 올라갔다 떨어졌다 올라갔다 하면서 전체 트레선이 올라가는 식으로 가거든요. 전산이 큰 돈 번 게 이제 카카오 초대주주로 해서 큰 돈 한번 벌었고 그다음에 자일링스라는 회사 지금 AMD로 이제 인수됐는데 그게 FPGA라고 그래서 이제 프로그래머블 이제 A집이거든요. 그거 제가 한 7, 8년 투자해서 한 50배 됐죠. 그래서 그 두 개로 제가 재산 다 벌었고요. 월급쟁이 하면서도 연봉 많이 받았는데 그게 잘 안 보이더라고요. 뭐 어찌됐든 큰 돈은 그렇게 버는 것 같습니다. 매크로를 보십시오. 가치를 보시고 그러면 부자가 될 수 있습니다. 국가로 옮겨서는
카카오 엔터테인먼트는 아니고요. 그 문제만은. 엔터프라이즈라는 이제 AI 클라우드 회사를 했었고, 1년에 한 1,000억씩 투자를 했습니다. 이제 한 3년 제가 했더니, 저 때문에 카카오가 망한다고 그래가지고, 뭐 아시다시피 또 뭐 그런 회사에 가면 또 적들이 생기잖아요. 그래서 이제 저를 굉장히 이제 문제 있는 것처럼 해서, 아, 이쯤 되면 이제 저도 카카오하고 인연이 끝인가 보다 하고, 이제 그만두고 쉬고 있는데, 갑자기 김현장에서 부르셔가지고, 갑자기 김현장 가게 됐습니다. 요즘 유튜브 보면 난리죠? 김현장이 뭐, 사실 음모를 다 만들어가지고, 무슨, 윤 대통령이 어쩌고저쩌고. 너무 이렇게 음모론 좋아하시면은, 사실은 볼수 극우든 극자든 빠지죠. 그래서 균형감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어, 재밌게도 김현장, 우리 오너는 이제 김영무 박사님인데, 전라남도 분입니다. 그리고 대표가 계시는데, 대표 세 분이 한 분은 전남 출신이고, 광주 출신이시고, 두 분이 전주 출신이세요. 저도 전주 출신이고요. 저도 대표 직함을 주셨는데, 어쨌든 굉장히 빨리 선제적인 투자를 하는 회사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사실은 이제 수임 승률도 상당히 높은 편이어서, 김현장의 최대 단점이 있다면 딱 하나죠. 수임료가 너무 비싸다는 거. 너무 비쌉니다. 일반 변호사 사무소에 보통 10대 로펌이 한 5배쯤 비싸고요. 나머지 이 9대 로펌에 비해서 김현장이 한 5배 좀 비싸니까 많이 비싸죠. 근데 꼭 이기고 싶은 사건은 김현장에 맡기시는 게 좋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왜냐면 여기는 전체가 한 4,300분 되시는데 1,300명이 변호사고요. 나머지 한 1,000명이 이제 변리사, 회계사, 세무사고, 나머지 한 2,300명이 저 같은 이제 전문가들, 전직 관료들 뭐 이런 분들로만 있는 걸로 아시는데, 사실은 뭐 서울공대 교수 하시다가 오신 분도 계시고, 저처럼 이제 산업계에 있다가 온 사람들도 있고 해서, 어떤 사건이 하나 붙으면 그 사건을 이기려면 결국은 변론 요지가 결국은 이제 맞아 떨어져야 되니까, 그거를 증명하기 위해서는, 특히 요즘 같이 AI 시대에서는 AI나 IT에 대한 전문성이 없으면 그런 쟁송 사건에서 이길 가능성이 높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많이 붙어서 이제 일을 하는 겁니다. 많이 붙어서 일을 하니까 막 원가가 많이 들겠죠. 그러니까 수임료가 좀 비싸다 이렇게 보시게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비싸긴 합니다. 자, 저에 대해서 좀 소개를 드렸고요. 자, 오늘 제가 여러분들하고 한번 떠나볼 여행은 뭐냐면 AI의 세상입니다. AI는 뭐 제가 강조를 굳이 안 해도 아시죠? 너무 뭐 AI 이러니까. 심지어는 신문을 펼쳐보면 신문의 한 4분의 1 정도의 내용이 다 AI와 관련된 내용입니다. 그 정도로 AI가 뭐 거의 뭐 생활 속으로 이제 침투해 있고, 이번에 새로 이제 그 교황이 되신 뭐 레오 교황께서도 AI와 관련된 말씀을 하셨죠. 그만큼 AI는 이제까지 여러분들이 경험했던 IT와는 다릅니다. 무슨 말이냐면 AI는 여러분들이 하고 계시는 전문 영역이나 또는 일상생활에 다 파고들 겁니다. 그래서 이제 AI 뭐 링크스 또는 AI 인베디드 세상에 올 거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AI를 어떻게 이제 바라봐야 되냐? 여러분들 이제 자동차 몰고 다니시죠? 그죠? 자동차를 뭐 포드가 이제 대량 생산을 해가지고 지금 우리 이제 생활이 이제 필수품처럼 돼버렸는데, 여러분들 자동차 만들 줄 아세요? 그래도 자동차 잘 몰고 다니시죠? 그리고 자동차로 인해서 생긴 인더스트리가 많겠죠. 로지스틱스도 있고, 뭐, 어마어마하게 많은, 뭐, 운수업도 있고, 뭐, 여행업도 있고, 있는데, 그분들이 다 자동차를 만들 줄 아는 건 아니에요. 그렇지만, 자동차를 잘 이해하면 그 업을, 운영하기가 쉽겠죠. 그렇죠? 아무래도 이제 여객 운수업을 할 때 자동차의 소모랄지, 뭐, 경제적 운영이랄지 이런 걸 잘 알면, 또는 뭐, 라우트를 설계할 때도 더 좋고, 여러 가지 측면에서 서비스도 더 개발하기 쉽듯이 마찬가지로 AI도 원리만 이해하시면 된다. 그러나 AI를 실제로 만드는 사람들은 뭐 저기 계신 우리 배준수 교수님처럼 고등 수학, 고등 통계, 고등 확률을 하시지 않고서는 사실 이해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이게 진입장벽이 높은 영역이에요. 인터넷 구글링만 해보셔도 수많은 논문들이 다 오픈이 돼 있어서 논문을 딱 펴는 순간 자괴감을 느끼죠. 아, 내가 진짜 이과에 좀 관심 좀 갖고 공부 좀 할 걸. 뭐 이런 생각하는데, 다시 말씀드리면 공부해도 잘 안 될 겁니다. 왜냐면 어마어마하게 공부를 많이 해야
완벽하게 이해하고 개발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런 소수의 천재들이 많이 만들어내는 이런 인공지능, 특히 이제 챗GPT 같은 걸 써보시면 아시겠지만 이건 쉽게 쓸 수 있잖아요. 그리고 이걸 씀으로써 여러분들이 많이 편리해지죠. 제가 좀 접하기 좀 강한 편인데 옛날에 네이버가 나와가지고 제가 네이버랑 경쟁하느라고 힘들었거든요. 근데 요즘은 챗GPT하고 경쟁하는 걸 제가 포기해버렸습니다. 왜냐면 너무 대답을 잘하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뭔가 궁금하시면 챗GPT에 물어보십시오. 챗GPT 20불 내는 거 그렇게 아깝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자, 오늘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AI의 기술 발전 방향, 그 다음에 기업에서 AI를 실질적으로 어떻게 구축하는지, 그리고 앞으로 AI가 어떤 방향으로 이제 연구가 진행되고 있는지. AI는 참 힘듭니다. 하기가. 왜냐면 보통 뭐 한 달에도 수만 개의 이제 페이퍼가 나오고요. 그 중에서 히트를 치는 페이퍼가 수십 개가 됩니다. 그래서 사실은 한 1, 2개월 안에 그걸 전부 습득하지 못하면 AI의 트렌드를 쫓아가는데 뒤처지기 때문에 굉장히 어, 노력을 많이 하고 열정적으로 접근을 해야 되는 분야 중에 하나인데요. 그러나 활용은 좀 다르죠. 그죠? 여러분들은 베스트 오브 브리드를 선택해서 그걸 잘 활용하시면 되니까. 그다음에 AI가 뭐 항상 빚만 있는 건 아니고요. 그림자도 있고 이걸 극복하기 위한 여러 가지 노력도 필요합니다. 자, 가볼까요? 그 엘버트 아인슈타인이 그런 말을 했어요. 뭐냐면 강의를 했는데 못 알아들으면 그 강의한 사람이 모르고 하는 것이다. 그래서 제가 혹시 설명을 했는데 여러분들이 잘 이해를 못 하잖아요? 그럼 저를 이제 질타를 하시면 됩니다. 저놈이 모르고 분명히 얘기했을 거야. 뭐 이렇게. 자, 쉽게 가볼게요. 근데 이제 저랑 AI 여행을 떠날 때 일단 약속을 하나 하셔야 돼요. 왜냐면 여러분들이 항상 AI를 이해하는데 덜컥덜컥 걸리는 이유는 너무 많이 알아서 그래요. 왜냐면 우리는 이제까지 태어나서 지금까지 무슨 교육을 받았냐면 화이트 박스 어프로치를 배웠어요. Y는 있고 FX. 뭐냐면 X들의 관계인 F를 규명해서 Y 값을 찾아내려고 했거든요. 근데 잘 보시면 아시겠지만 F는 세상의 규칙인데 원리와 규칙인데 세상의 원리와 규칙을 알아낼 수 있나요? 예를 들면 부부관계를 예를 들어볼까요? 저랑 저희 와이프 한 30년 살았는데 한 5명의 페르소나하고 산 것 같아요. 어, 그러면 남편이 항상 돈을 잘 벌어다 주면 부인은 행복하고 저한테 사랑을 줍니까? 그럴 줄 알았어요. 그런데 기대 관계가 아니더라고요. 시쳇말로 여기서 대꾸복고입니다. 날씨 좋을 때는 뭐 조금만 잘해줘도 굉장히 좋아하고 날씨 나쁠 때는 아주 잘해줘도 굉장히 싫어하고 특히 이제 저희 집사람 같은 경우 갱년기인데 갱년기의 여성하고는 눈도 마주치지 말라 그랬죠? 네. 괜히 눈 마주쳐가지고 혼나고 그래서 와이프와 저하고의 관계만 해도 F로 규명하기가 매우 어렵다. 그런데 우리가 감히 F로 세상의 이치를 배율주행의 원리를 만들어내려고 한다면 불가능했겠죠? 그런 불가능에 대해서 위에 이제 정리를 한 거예요. 이제까지 우리가 그런 불가능한 어프로치를 했어요. 그런데 인공지능을 어떻게 이렇게 획기적으로 개발하게 됐냐? 그러지 말고 그냥 치고 돌려보지 뭐. F를 우리가 모른다고 치고 그냥 F를 찾아보자고. 그게 블랙박스 어프로치거든요. 그래서 거꾸로 한 겁니다. 그래서 왜 인공지능이 자꾸 이해가 안 가냐면 여러분들이 너무너무 익숙한 원인 규명, 코즈 앤 이펙트 이렇게 접근했기 때문에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다 털어버리시고 저를 따라서 그냥 쭉쭉 오시면 됩니다. AI는 언제부터 시작됐냐면 앨런 튜어링이라는 대천재가 있어요. 영화 이미테이션 게임의 이 주인공이죠. 굉장히 천재였는데 2차 세계대전 때 영국군에 의해서 징발이 됩니다. 그래서 독일군의 암호 해독을 하세요. 근데 그러면서 그때 굉장히 이 영국 정보부나 미국 정보부에서 신경 썼던 건 뭐냐면 그 독일기가 이제 베를린에서 뜬단 말이죠. 그럼 얘네가 런던을 폭격하러 가는 건지 아니면 그냥 파리를 전체 모니터링하러 가는 건지 이제 헷갈린단 말이죠. 근데 그때는 뭐 암호 통신 이런 게 발달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냥 무선 통신해요. 정말 문제가 독일어였어요. 근데 이 독일어를 뭐 동시통역자를 알려다가 그때 써서 다시 사령부에 알리고 너무 힘들잖아요. 그때 이제 앨런 튜어링이나 이런 사람들이 아이디어를 낸 게, 실시간 번역기를 만들면 얼마나 좋을까. 그럼 그냥 사령관이 그 자리에서 바로 무선 통신을 듣고 바로 그 자리에서 대응 전략을 바로 지시하시면 되니까. 그래서 연락에 만들었죠? 나중에 어떻게 됐을까요?
실패했죠. 왜 실패했는지는 조금 이따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앨런 튜어링이 그때 인공지능이라는 걸 생각을 했어요. 뭐냐면 생각하는 기계가 인간처럼 생각해 준다면 얼마나 좋을까? 왜? 전기만 꽂아놓으면 얘는 잠도 안 자고 밥도 안 먹고 계속 자기들끼리 컬래버레이션 해가면서 굉장히 많은 일을 하니까. 그래서 생각하는 기계라는 말을 이제 했고 이 사람이 튜어링 테스트라는 걸 제안을 합니다. 튜어링 테스트는 뭐냐면 어떤 기계가 실제로 해내는 그 결과물이 인간이 한 것처럼 느껴지면 튜어링 테스트를 통과했다고 그러고 그 머신을 튜어링 머신이라고 부르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이분은 나중에 결국은 과대망상, 피해망상이 생기셔가지고 결국은 뭐 독일군이 날 와서 잡으러 올 거야. 뭐 이런 피해망상에 걸려서 결국 정신병원에서 비참하게 돌아가십니다. 앨런 튜어링이 튜어링 테스트와 이제 생각하는 기계에 대한 얘기를 하고 몇 년 후에 다트머스 회의라는 걸 합니다. 다트머스 대학에서 천재들이 모여가지고 야 그러지 말고 앨런 튜어링이 얘기했던 생각하는 기계를 우리는 아티피셜 인텔리전스 인공지능이라고 부르자라고 이 사람들이 선언을 합니다. 이게 말하자면 인간의 머릿속에서 인공지능이라는 걸 생각하게 된 토시가 되는 거죠. 불행히도 굉장히 많은 어프로치를 했어요. 다 실패했죠. 그걸 우리가 이제 인공지능의 암흑기라고 얘기하기도 하고 겨울이라고 표현도 합니다. 저도 1994년도에 지네틱 알고리즘이라는 게 나왔어요. 획기적인 알고리즘이었어요. 그 당시에. 이걸로 인공지능으로 박사 논문을 쓰려고 연락에 노력을 하고 있는 도중에 NP 하드로 발표됩니다. NP 하드가 뭐냐면 non-polynomial time. 쉽게 얘기해서 해를 구할 수 없음이 증명돼 버려요. 그래서 제가 갑자기 방황하고 어떡하지? 저는 그때 약간 소년가장이었기 때문에 빨리 졸업을 해야 되는데 그래가지고 제가 논문 테마를 바꾸고 공부하느라고 참말로 피똥 쌌죠. 굉장히 고생 많이 했습니다. 어쨌든 그래서 저도 인공지능에 대해서 약간 애증이 있는 사람 중 하나예요. 근데 이 인공지능이 획기적으로 이제 발전을 하게 된 계기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딥러닝이지. 딥러닝은 유니버시티 오브 토론토의 제프리 힌튼 교수님이 이제 주창한 모델이에요. 저는 뭐 제프리 힌튼 교수님하고 굉장히 자주 보기도 했고, 또 제가 LG 지주사에 있을 때 토론토의 LG AI 연구소를 이제 제프리 힌튼 교수랑 같이 만들었기 때문에 상당히 좀 어, 친하다고 하면 좀 그렇고, 저는 그분을 아는데, 그분은 저를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제프린튼 교수하고 대화를 10분만 하면, 아, 이분은 자주 만날 분이 아니구나라는 걸 느끼게 됩니다. 굉장히 어려운 얘기를 하죠. 처음부터 벡터로 시작해서 끝까지 벡터 얘기만 해요. 심지어 그분의 연구소도 벡터 연구소예요. 어쨌든 재밌는 분입니다. 딥러닝이라는 게 엄청나게 큰 브렉스루를 만들어줬어요. 그 다음에 트랜스포머 모델이라는 게 2017년에 일리아 슈슈케버라는 천재, 과거에 이제 오픈 AI의 CTO를 했는데 한번 쿠데타 일으키려다가 비영리법인을 만들기 위해서 그러다가 이제 엘트만한테 이제 잘려가지고 이제 나가서 다른 이제 회사를 하고 있는 친구인데 이 친구 되게 천재입니다. 그래서 트랜스포머 모델이라는 걸 만들어내요. 트랜스포머 모델은 컴퓨터가 인간의 언어를 이해하려고 하는 수많은 어프로치가 있는데 그것에 거의 결정판을 만들어버린 모델이에요. 그 다음에 그 트랜스포머 모델을 베이스로 해서 챗GPT라는 녀석이 2022년 11월 말에 출시를 합니다. 전 그날을 잊지 못하는데 출시했다고 해서 앱을 깔아서 이제 웹으로 들어가서 딱 보니까 잠을 한숨도 못 잤어요. 왜냐면 저는 동시에 같이 인공지능을 개발하고 있었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수천말로 얘기해서 딱 써보고 엿됐구나. 얘네들하고 이제 경쟁이 안 될 것 같은데 망했네. 이걸 제가 느꼈던 아주 충격적인 밤이었어요. 그리고 챗GPT가 드디어 2022년 12월에 뉴욕 포스트에 이제 그 과학 평론가 이분이 튜링 테스트를 겁니다. 사람 1000명에게 그 챗GPT를 가지고 이제 응답을 하게 해서 이게 사람이 한 거냐, 기계가 한 거냐. 그 결국은 튜링 테스트를 통과를 해요. 그래서 챗GPT는 2022년에 이미 튜링 테스트를 통과한 튜링 머신으로 인정받게 됩니다. 그때 물어봤던 질문이 신이 있다고 생각해. 이거였어요.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챗GPT가 그런 얘기를 해요. 사실상 신이 있는지 없는지 내가 단언하기는 어렵지만 신이 있다고 인간들이 믿어야 더 아름다운 세상이 될 것 같아. 그래서 나는 굳이 얘기한다면 신은 있다고 얘기하고 싶어.
죽이지 않습니까? 아, 엊그제 뭐, 대박이다. 엊그제 우리 김범수 의장 아들 결혼식이 있어서 갔다 왔는데, 그 장인어른이 그 성혼선언문 전에 이렇게 딸에게 주는 메시지를 하는데 너무 감동적이었어요. 저도 뭐, 제가 애를 늦게 낳았어요. 제가 이제 내년에 환갑인데, 제가 45에 애를 낳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아직도 중2인데, 저도 막 눈물이 나더라고요. 딸을 어떻게 보는지, 뭐, 그래가지고. 근데 너무 완벽한 메시지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뭐, 챗GPT를 돌린 거 아니야? 세상이 이렇게 바뀌었어요. 뭐, 보통 때 같으면 그러죠. 정말 훌륭하시다. 저건 뭐, 작가보다도 글을 잘 쓰시네. 보통 이렇게 표현해야 될 텐데, 저건 분명히 챗GPT에 돌렸을 거야. 자, AI는 크게 이렇게 분류됩니다. 인공지능이라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인공지능 하부 구조로 기계학습이라는 게 있습니다. 기계학습의 하부 구조로 심층학습, 딥러닝이라는 게 있고, 딥러닝을 이용한 소위 얘기하는 인간처럼 이렇게 답을 해주는, 인간처럼 추론을 하는 생성형 인공지능, 제너러티브 AI가 그 하부 구조로 있습니다. 자, AI를 처음에 이해를 잘 못하시는 이유가 이것 때문에 그런데요. 자, 전통적인 걸 볼까요? 저거는 y는 equal fx예요. 그래서 좌측에 아래에 있는 것처럼 곱하기라는 연산자를 우리가 정의를 해놓으면 3 곱하기 2 그러면 3을 2번 더한다. 4 곱하기 마이너스 3 4를 3번 더하고 마이너스를 붙인다. 이런 규칙이죠. 그래서 우리는 F라는 규칙을 알고 있기 때문에 프로그래밍을 그냥 하면 됩니다. 그래서 input x 뭐 해놓고 그다음에 y는 equal fx f는 뭐 이렇게 곱하기 뭐 이런 식으로 뭐 x 곱하기 y 뭐 이런 식으로 연산자를 정의를 한 다음에 나중에 프린트 y 이렇게 하면은 수긍이 되잖아요. 근데 인공지능은 뭘 알아내려고 하는 거냐면 f를 안다가 아니고 f 자체를 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들의 관계, 부부식, 자율주행하는 법 이걸 알아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어렵겠죠? 근데 우리가 초등학교 때 해봤어요. 뭐냐면 저렇게 3 곱하기 네모 더하기 2 곱하기 동그라미는 1. 그 다음에 여러 데이터를 주면 네모는 결국 1이고 0은 마이너스 1이다. 이걸 알아낼 수 있죠? 좀 어려운 수학이죠? 초등학교 수학 중에서도 어려운 수학인데 어찌됐든 구해는 낼 수 있어요. 자, 이 얘기를 뒤집어서 얘기하면 이걸 자율주행을 알아내는 거라고 보죠? 그러면 y는 있고 fx죠. 그런데 그 f는 몰라요. 왜? 자율주행이라는 건 아시다시피 보통 자동차 안에 한 100만 개 이상의 부품이 들어가는데 그 부품이 어떤 작동을 해서 어떤 인풋, 어떤 환경에 어떻게 반응을 해서 좌로 꺾고 우로 꺾고 스탑하고 이걸 알아낼 방법이 없잖아요. 그러니 잘 모르겠지만 f를 그냥 퉁쳐버려요. 대신 x와 y의 데이터가 무한대게 있다고 쳐봐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막 비 오는 날에 오후 7시에 뭐 가로등 하나 있는 데서 사람이 튀어나와서 이렇게 틀은 데이터. 그게 이제 무한대계 중에서 한 개겠죠. 그런 데이터가 무한대계 있다고 치면 F를 어떻게든지 거꾸로 구해보자. 이게 인공지능 어프로치가 되는 거예요. 왠지 모르지만 할 수는 있겠죠. 자, 그러면 저를 박사논문 쓰려다가 자괴감을 일으킨 바로 그 어프로치는 뭐였을까요? Y는 있고 FX에 F를 구하려고 하는 어프로치였어요. 그간의 인공지능은 딥러닝이 나오기 전까지는 F를 구하려고 했어요. 왜 실시간 독일어 영어 번역기가 안 만들어졌냐면 그 F를 그래머, 문법, 그 다음에 단어, 이렇게 규칙을 통해서 뭔가 실시간 번역을 하려고 했어요. 다 틀렸다는 거죠. 전부 엉터리가 돼버린 거예요. 안 맞아요. 왜? 실제로 문법은 뭐냐면 이미 있는 글을 선이상 기호학자들이, 언어학자들이 그룹핑해갖고 이런 법칙이 있어 라고 얘기한 것에 불과한 거예요. 그게 실제로 언어를 구성하고 문장을 만들어내는 보통 메커니즘이 아니었다는 거죠. 그것의 기본적인 이유는 뭐냐면 아이들을 보면 알아요. 자, 아이가 말을 하죠. 나중에 글을 읽죠. 얘네한테 문법 가르쳤어요? 수거 가르쳤어요? 단어 가르쳤어요? 아니에요. 아이는 태어나요. 거의 백지 상태의 뇌를 갖고 태어나죠. 근데 엄마 아빠가 하는 얘기를 들어. 엄마 했더니 막 아이고 이뻐라. 그럼 이제 엄마 자주 하죠. 배가 고파. 배 고파. 그랬더니 막 뭘 갖다 뭐 입에 물려주죠. 그러니까 이제 배고파가 되는 거죠.
그럼 막 이상한 얘기를 막 웅얼웅얼거려. 그랬더니 못 알아듣는 거야. 못 알아듣네? 그럼 한번 바꿔서 해볼까? 이러다가 얘가 갑자기 말을 할 줄 아는 거예요. 그랬지, 말이라는 게, 그렇게 무슨 법칙이 있어서 그런 건 아니다. 그 법칙은 뭔진 모르겠지만, 어찌됐든 XY 데이터를 와장창 집어넣어서. 그러면 애기는 어떻게 말을 하게 됐을까요? 말을 하는 법칙을 알게 됐으니 말을 하게 되겠죠. 바로 X와 Y의 수많은 텔레비에서 나오는, 아이패드에서 나오는, 엄마 아빠가 떠드는 소리, 뭐 할아버지 할머니가 뭐 우쭈쭈 할 때 얘기, 놀이 학교에 가서 애들하고 서로 부딪혀 하면서 했던 얘기들을 가지고 수많은 데이터가 들어오면서 얘가 그 안에 있는 F를 수정해낸 거예요. 아시겠죠? 자, 인공지능을 쉽게 이해하는 팁을 하나 가르쳐 드릴게요. 만약 인공지능을 개발하거나 잘 이해가 안 될 때는 무조건 인간을 생각하십시오. 자, 인공지능은 더도 아니고 덜도 아니고 인간의 지능을 모사한 것에 불과해요. 인간의 지능을 뛰어넘지는 못합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가 연구를 하고 개발을 할 때 벽에 부딪히면 다시 인간을 떠올려요. 챗GPT도 그래서 획기적으로 개발이 된 거예요. 처음에는 전부 논리적으로 수학적으로만 하려고 했어요. 그런데 딱 벽에 부딪히니까 인간은 그럼 어떻게 지능을 개발하지? 거꾸로 돌아간 거예요. 뒤에서 그러면 절차를 말씀드릴게요. 자, 그러면 저거를 자율주행 우리 인공지능을 만드는 거라고 봅시다. 그러면 X하고 Y의 트레이닝 데이터가 무한대게 있어요. 그러고 어찌됐든 F를 구해냈어요. F를 구하면 그다음부터는 그 F를 그냥 칩에다 딱 박아서 인공지능 칩을 이 자율주행 자동차 안에다가 딱 박아 넣어요. 그러면 그때 들어오는 X, 비 온다, 사람이 튀어나왔다, 뭐 어둑어둑하다, 안개가 껴있다. 들어오면 바로 왼쪽으로 살짝 틀었다가 오른쪽으로 하면서 속도를 줄여서 시작해라 라는 Y 값이 나오겠죠. 그게 자율주행 차예요. 아시겠죠? F만 구해서 건더시에다 꽝 찍어서 넣으면 그냥 자율주행이 되는. 그 F는 어떻게 구한다? 수많은 실험 데이터 또는 실운영 데이터를 모아다가 거의 무한대계에 가까운 그걸 가지고 거꾸로 블랙박스 어프로치 돌려서 F를 찾아낸다. 우리가 네모 동그라미를 찾듯이. 이게 인공지능입니다. 되게 쉽죠? 근데 제 강의의 특징이 뭐냐면 들을 때는 다 아는 것 같은데 돌아서면 모른다고 그러대요. 사람들이. 그래야 저도 먹고 살죠. 자, 딥러닝의 원리 한번 볼까요? 그럼 제프린틴이라는 엄청난 천재는 과연 딥러닝이라는 메커니즘을 어떻게 알게 됐을까요? 아까 제가 팁을 드렸죠? 인공지능을 획기적으로 개발하고 싶으면 인간을 탐구해라. 인간을 탐구한 거예요. 자, 오케이. 일단 첫 번째. 어, 세상에 있는 모든 법칙을 F식으로, 수학식으로 구한다는 건 불가능하다고 그랬죠? 그리고 그걸 아는 사람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프로그래머가 알 수가 없죠. 그죠? 그러니까 그런 어프로치 틀렸다. 그러면 도대체 저런 메커니즘은 어떻게 될까? 근데 잘 퉁쳐서 보면 인간이 결국 추론해야 되잖아요. 인간이 자율주행 칩 대신 앉아서 운전을 하잖아요. 그렇죠? 인간은 그럼 어떻게 하죠? 인간을 퉁치면 인간을 퉁치면 어떻게 되냐? 이렇게 돼요. 결국은 뇌에서 프로세싱을 하잖아요. 뇌 프로세싱이 뭐냐? 이게 뭐냐면 쥐의 뇌를 이렇게 사심이 회를 친 거예요. 회를 쳐가지고 현미경으로 보면 이렇게 생겼어요. 어디서 많이 보던 것 같죠? 네트워크네? 근데 나중 이 칼 박사가 결국 스페인의 이제 종신 연방 의원도 되시는데 사람의 뇌도 나중에 사심을 쳐요. 보니까 똑같이 생겼어요. 그래서 결국은 그런 뉴런이라는 것들이 연결이 돼 있고 그 뉴런이 뭐 수상돌기를 통해서 입력이 들어가면 축색돌기를 통해서 결과치가 나오는데 그게 계속 연결이 돼서 마지막에 최종 결론을 내더라. 그런데 그런 뉴런의 결합 형태를 보니까 29개의 유형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전부 선형이야. 허허, 되게 단순하네? 엄청 복잡한 F, 막 뭐 Y는 이꼴 뭐 AX 제곱 플러스 뭐 XY 플러스 뭐 이런 건 줄 알았더니 그렇게 복잡하게 생각하지 말고 그냥 뭔가 인풋이 빵 들어오면 인간이 뉴런을 쫙 타고 가가지고 하는데 이게 전부 다 선형, 이게 결합이더라. 그래서 결론을 내더라. 왜냐? 우리는 인공지능을 만드는 거고, 인공지능은 결국 인간을 모사하는 거고, 인간이 생각하는 메커니즘을 대대로만 모사해낸다면, 지능을 개발한 거네? 쉽죠? 이겁니다. 자, 그래서 다시 거꾸로 넘어가면,
맨 처음에는 무슨 생각을 했냐. 자, 화이트박스 어프로치, Y니까 FX, 코드 앤 이펙트를 안 가겠다, 나는. 왜냐면 이때까지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갔기 때문에, 실패했기 때문에. 나는 블랙박스 어프로치를 하겠다. 서 생각해보니, 결국 인간의 지능을 모사하는 건데, 인간은 결국 뭔가 자극을 빵 줘서, 뉴런을 쫙 타고 나가서, 마지막에 빵 하고 결론 내는 거이더라. 그러면 결국, 뉴런을 다 사진이 쳐서 보니까, 결국은 네트워크 선형의 결합이더라. 그러면, 매트릭스, 행렬이 결국 모든 세상의 모든 이치일 것이다. 라고 생각한 거예요. 현재죠. 저는 왜 못했을까요? 저는 그 당시에 뇌과학을 공부를 안 했어요. 의대만 하면 들었어요. 근데 이분은 뭐 하여튼 원래 수학으로 출발하신 분인데 뇌과학 가시다가 뭐 컴퓨터 사이언스 하시다가 여러 가지 복합 전공을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된 거예요. 자, 두 번째. 그 F라는 것도 아까 이미 설명을 드렸어요. F가 만약에 수학적 모형으로 나온다고 칩시다. 그러면 어마어마하게 복잡한 수학 수식이 나오겠죠? 우리가 수학이 굉장히 훌륭한 학문이에요. 제 말을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수학이 없었다면 또 인공지능도 못 풀었을 텐데, 그러나 수학이 다는 아니에요. 수학은 어떤 문제가 있냐면요. 세상의 복잡한 상황을 모델링을 하면 수학 수식이 복잡해져요. 수학 수식이 복잡해지면 심지어 3차 편미분 방정식도 안 풀려요. 답을 못 구해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박사 논문이 뭐라고 그러냐면 임파서블과 트리비얼의 중간을 잘 타면 박사 논문 하나 나온다고 그래요. 어떻게 나오냐? 세상에 있는 것을 모델링을 해요. 열나 복잡해요. 그럼 좀 풀려요. 그걸 약간씩 릴렉세이션을 해. 그러면 릴렉세이션을 해도 이게 이쯤을 잡아내는데 별 문제가 없어. 그러면 그런데 해를 구해내는 알고리즘까지 딱 만들어내면 그게 박사논문이다. 물론 그걸 찾아내는 과정이 굉장히 지난하고 힘들겠죠. 저도 옛날에 막 스티로폴 잘라다가 도끼다시 바닥에서 그냥 6개월 동안 집에 안 가면서 논문 테마 잡아내고 뭐 그런 기억이 새록새록한데 다시 하면 죽어도 안 하죠. 근데 그때 못 몰라서 이길 밖에 없다고 바보같이 생각해가지고 제가 했는데 어쨌든 굉장히 그렇습니다. 자, 우리나라 경제 예측은 매번 틀리죠. 왜 틀릴까요? 대부분 선형 함수를 쓰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마치 저하고 제 마누라의 관계를 기대 반비례로 한 거죠. 예를 들면 돈을 많이 벌어다 주면 무조건 좋아진다. 그거 아니더라고요. 제가 많이 벌어다 줬더니 어느 정도 임대치에 가니까 뭐 한계효용 체감의 법칙인지 모르겠는데 뭐 심지어는 제가 요즘 무슨 말을 하냐면 저희가 이제 1,500만 원짜리 반지하에서 출발하는 부부인데 저희 집사람 약사였고 근데 이제 뭐 돈 벌 필요가 이제 없게 돼서 집사람 놀고 있는데 지금도 그런 얘기예요. 자기 보고 약국만 빼고 다 하라고 그래도 좋은데 약국은 안 한다. 이 얘기는 놀고 싶다는 얘기잖아요. 안타까운 얘기인데 어찌됐든 돈은 이제 이분에게는 별로 이렇게 감동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쓰레기를 버려줬더니 그건 좀 감동하다가 요즘은 또 음스까지 가버려야 되기 때문에 감동을 안 해요. 그럼 도대체 이게 한계가 뭘까? 뭐 이런 생각을 제가 하는데 어찌됐든 그런 정도로 경제 수식이 복잡한데 세상에 우리나라의 거시경제 모델이나 뭐 화폐 통화량이나 이런 것들을 선형으로 짜니 있겠어요. 앞으로는 누가 어떻게 짜겠습니까? 인공지능이 짜겠죠. 인공지능은 복잡한 거를 표현할 수 있으니까. 세 번째도 무서운데요. 만약에 이 알고리즘을 그냥 자동으로 빙빙빙빙 돌 수 있게만 만든다면 얘네들이 서버를 수천만 대 붙여가지고 전기만 매겨주면 계산을 하겠죠. 자, 인공지능이 왜 무서운지 아세요? 해봐야 인간의 지능을 모사한 것에 불과한데 이것들을 서로 연결해가지고 전기만 매기면 수천만 대가 콜라보레이션 해가지고 무지하게 빠르게 결론을 내니까 좋은 겁니다. 아시겠죠? 여러분들하고 똑같은 사람이 있는데 수천만 명이 막 한꺼번에 일을 해. 또 안 먹고. 엄청나게 빨리 움직이면서. 엄청 무서운 결과를 내겠죠. 그래서 인공지능이 무서운 겁니다. 좀 빨리 달려야 되겠군요. 사실 가장 훌륭한 강의는 일찍 끝내는 건데. 자, 다시 한번 복습을 해보면, 자, 실제로 잘은 모르겠지만, 세상의 모든 이치는 이렇게 복잡한 함수일 거예요. 근데 복잡한 함수는 사실 해를 구할 수 없어요. 그래서 이제까지 다 실패했던 거예요. 딥러닝 전까지. 그런데 요것도 되게 잘라보면 다 빅선이죠. 빅선의 합이죠. 그리고 실제로 인간의 이 브레인 프로세싱도 선형의 그 결합이 됩니다. 그걸 큰 라지 A 매트릭스로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잘은 모르지만
y는 일고 ax 플러스 b라고 퉁쳐서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 거대한 행렬 a를 찾는 거예요. 근데 저걸 이항을 한번 해보면 결국 i-a, y-x는 b가 돼요. 근데 y와 x는 데이터죠. 근데 그 데이터가 거의 무한대기를 갖고 있어요. 그런데 재밌는 게 우리가 뭘 발견했냐면 저 b를 레지듀얼이라고 그러는데 저걸 약간 델타 b씩 움직여요. 그러고 다시 저 a를 계산해요. 근데 희한하게 델타 b를 막 움직이는데 어느 날 어느 순간에 이퀄리브리엄 균형값이 돼요. 안 변해요, A 값이. 그러면 난 모르겠고 그때 트렁케이션 해서 그 A를 세상의 모든 규칙이라고 보겠다. 인 거예요. 그럼 할루시네이션의 정체가 뭘까요? 할루시네이션은 뭐 환각현상, 뭐 거짓말한다 이런데 그거 틀린 말이고 그 문과생들이 지어낸 말이고요. 사실은 여러분들이 정말 그 고등학교 때 믿고 건너뛰는 수학 챕터가 있죠. 그게 이제 통계 확률이죠. 근데 통계를 보면 통계는 뭡니까? 널 하이포테시스. 그러니까 어떤 가설 하나 딱 정하죠. 예를 들어서 새로 선생님이 오셨는데 수학 선생님인데 수학 애들이 효과가 있었다. 그러면 보통 가설은 어떻게 세우냐면 수학 선생님이 오셨는데 효과가 없었다. 이렇게 세우는 거죠. 그 다음에 95% 신뢰도, 99% 신뢰도로 실제로 애들 데이터를 집어넣어서 보니까 95% 신뢰도면 이 안에 떨어져야 되는데 K 값이 100대 있어. 그럼 완전 익스트림이니까 이건 가설이 틀렸다고 95% 5%의 확률로 볼 수 있고 그렇다면 효과가 있어. 이게 이제 헷갈리니까 그때 놓아버린 거예요. 근데 잘 들으셔야 돼요. 제가 옛날에 강남의 백선생이라고 유명한 수학 강사였습니다. 계속 갔으면 제가 현우진보다는 돈이 많았을 텐데. 안타까운 선생님들 보이는데. 어쨌든, 그렇게 95% 신뢰도, 99% 신뢰도라는 확신을 줄 수 있었는데, 이놈의 A는 분포를 따르지 않아요. 세상에 모든 이 있으니까. 이게 무슨 분포를 따르겠어요? 그럼 확률 부분 생각도 할 수가 없는 거지. 수학이 안타까운 건 수학이 모사할 수 있는 세상이 상당히 제한적이라는 거예요. 특히 우리 지구권을 넘어가 버리잖아요. 그러면 수학이 모델링 할 수 있는 세상이 거의 없습니다. 요즘 뭐 양자역학 유행이죠? 보시면 볼수록 헷갈려 죽겠죠? 제가 요즘 양자역학에 심취해가지고 막 하고 있는데, 양자 컴퓨터도 그렇고, 양자 지철림. 미치겠죠? 여기서 빵 하면 동시에 저기에 현상이 나타난다 이거예요. 그러니 통신 속도가 0이죠, 0. 그냥 아무리 떨어져 있어. 심지어는 우주 바깥에 있어. 우주 끝에 있어도. 이제 더 이상 거기까지 가지 맙시다. 근데 어쨌든 델타 B를 막 움직였더니 A를 찾아버렸어요. 그런데 그 A를 찾은 것은 사실상 근거가 별로 없어요. 95%, 99% 신뢰도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중간에 자른 것이 할루시네이션이 생길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무엇은 증명했냐? 저 X와 Y의 데이터가 무제한이 있을 때 A는 참값으로 간다는 건 증명을 했어요. 자, 그러면 A는 행렬인데 어마어마하게 파라메타가 많은 행렬이겠죠. 뭐 만 바이 만 정도가 아니에요. 아시다시피 뭐 몇 쪽의 파라메타거든요. 근데 그 몇 쪽의 파라메타가 점점 많은 쪽으로 가죠. ChatGPT-4, ChatGPT-5, ChatGPT-6로 가면 더 커져요. 그게 커진다는 얘기는 무슨 말일까요? X와 Y의 데이터를 거의 무한대게 썼다는 얘기니까 결국 점점 할루시네이션은 사라질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걱정할 문제는 아닙니다. 이 얘기죠. 우리는 힘들어 죽겠죠. 자, AI가 어떻게 인간의 말을 알아들을까요? 이게 또 재밌어요. 자, 이게 이제 사실 이게 컴퓨터 사이언스 하는 사람들이 이걸 하는 바람에 언어학자들이 살 길이 없어졌죠. 그래서 미국의 언어학의 최고의 그 석학기 노엄 촘스키죠. 노엄 촘스키가 그렇게 인공지능을 공격하는 겁니다. 왜냐면 이 인공지능 뭐 이런 것 때문에 그냥 한 방에 가버렸거든요. 언어학이라는 게 언어학 원리로 움직이는 게 아니었다는 걸 밝혀내 버렸거든요. 이 컴퓨터는 어떤 식으로 컨텍스트를 알아내냐면요. 징계를 모든 글바를 다 벡터 값으로 바꿔버려요. 그래서 벡터 스페이스에 보내요. 근데 그 벡터 스페이스가 우리가 아는 3차원 정도가 아니고 막 수십만 차원의 벡터 스페이스를 보내버려요. 재밌는 게 뭐냐면 어떤 한 문장이 있는데 그걸 하나의 점으로, 벡터 점으로 표현하고 그 벡터 점에서 가까운 거리에 있는 애가 같은 의미를 표현해요. 비슷한 의미. 이거를 만들어낸 겁니다. 이론을 찾아냈어요. 그러다 보니 인간의 언어도
쉽게 번역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챗GPT에 예를 들어서 뭔가를 물어보고 이거를 뭐 15개의 언어로 번역해줘라고 엔터 치면 바로 나오죠? 그냥 벡터 찾아가지고 그 옆에 있는 예를 들어 한글이 원시 언어였으면 그 옆에 있는 영어 값을 찾아주는 거예요. 거기에 가까운. 그냥 매핑되어 있는 걸 찾으니까 그렇게 빨라지는 거예요. 되게 웃기죠? 근데 여러분들이 언어학자라고 생각해보세요. 얼마나 기분이 어떻겠어요? 나는 그걸 가지고 평생을 바쳤는데. 계산이 아니고 그냥 찾는 예, 찾아버리는 거죠. 물론 이 벡터라이제이션, 토큰화, 이거는 이제 또 학습 모델을 돌려서 만들어 놓죠. 예. 자, 트랜스포머 아키텍처. 자, 이게 이제 2017년에 논문이 하나 뻥 하고 나와요. 구글에서 다 PDF로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제발 받지 마세요. 네, 열어보지 마세요. 갑자기 자괴감이 생기면서 난 뭘 했을까 막 이런 생각이 드는데 절대 그런 생각하지 마셔야 된다는 거. 왜냐면 이 논문을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이냐 아니냐를 가지고 사실 저희는 진짜 전문가인지 아닌지를 평가하거든요. 근데 이 논문을 이해하시려면 컴퓨터 사이언스뿐만 아니라 고등수학, 고등통계, 대수학 등등등 다 하실 줄 알아야 더욱 이해가 됩니다. 그래서 난 어텐션 이즈 올 유 니드를 우리 백 대표한테 소개받고 폈는데 왜 이렇게 못 알아들을까? 그건 그거랑 똑같아요. 나는 자동차를 30년을 몰랐는데 왜 자동차를 못 만들지? 미친놈 아니야? 뭐 이게 아니죠. 못 만들어도 됩니다. 원래 하는 놈이 해야 되는 거니까. 자, 트랜스포머 모델은 굉장히 많은 일을 해줬는데 그 중에 하나는 문장 생성기예요. 자, 문장을 생성해. 티끌 모아, 최소한. 자, 근데 버튼은 요게 이제 구글. 난 똑같이 하기 싫어. 그래가지고 중간을 찾아내는 거예요. 끌, 태산, 모아. 근데 사실 똑같죠. 다 문장을 생성하는 거니까. 근데 이 문장 생성의 의미를 한번 봅시다. 자, 인간의 지능의 정체는 뭘까요? 인간의 지능의 정체는 결국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더라는 거예요. 뭐냐? 아이를 생각해 봅시다. 제가 분명히 인공지능을 잘 이해하려면 사람 생각하라 그러죠. 아이가 처음에 엄마, 아빠 하면서 말을 배워요. 그 다음에 기억, 니은, 디귿을 보면서 이제 글을 읽을 줄 알게 됩니다. 그 다음에 수많은 독서를 하죠. 그럼 그 독서 안에 뭐가 있죠? 컨텍스트가 있어요. 문맥이. 근데 많은 독서를 하다 보면 뇌 속에서 뒤엉켜서 컨텍스트와 컨텍스트를 연결해서 새로운 컨텍스트를 만들어내는 겁니다. 그래서 인간의 지능이란 곧 새로운 문맥을 만들 수 있는 능력, 그 이상 그 이하가 아니에요. 자, 그러면 아이들한테 왜 독서를 많이 해야 되는지 말씀하실 수 있겠죠? 그러면 독서를 안 한 저희 딸 같은 애는 지능이 어떻게 되겠어요? 어, 저보다는 안 좋을 것 같아요. 왜냐면 저는 어렸을 때 할 일이 없어가지고 집이 좀 부루했거든요. 왜냐면 제가 전주에서 굉장히 한옥마을에 잘 사는 확인당에서 태어나서 하다가 중학교 2학년 때 쫄딱 망해가지고 부도 나가지고 제가 그 진짜 소년가장 했다니까요. 대학 다닐 때 이제 강남에 백선생 하면서 집에 생활비까지 보냈으니까. 근데 어찌됐든 그때 집에 할 일이 없어가지고 이제 돈 안 되는 게 책이잖아요. 그래서 집에 그것도 아버지 책. 그래서 아버지 책을 그냥 다 읽어버려가지고 그래서 제가 좀 각다식하다 이런 말을 듣는 거 아닐까 이런 생각을 했는데 그때는 제가 인공지능 몰랐어요. 근데 인공지능 하다 보니까 그렇구나. 책을 많이 읽는 사람이 지능이 발달하는 걸 알게 됐죠. 그래서 챗GPT도 그렇고 뭐 제미나이도 그렇고 클로드도 그렇고 닥치고 인터넷에서 막 모든 글바를 다 긁어다가 빅터라이제이션 시킨 것 다음에 콘텍스트를 어텐션 팩터라고 간단하게 표현해서 집어넣고 막 돌리는 거예요. 그리고 막 돌리고 그 안에서 컨텍스트끼리 연결하는 건 우리도 모르게 돼버린 거예요. 매트릭스가 만들어지면서. 우리는 몰라요. 자, 블랙박스 어프로치가 뭐죠? 각치고 그냥 쓰는 거예요. 몰라요, 우리는. 매트릭스를 해석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explainable AI가 의미가 생기는 이유가 우리는 해석할 수 없어요. 심지어는 제가 이제 카카오 엔터프라이즈, 엔터테인먼트가 아니고, 엔터프라이즈라는 회사를 운영을 했었는데, 이제 AI 클라우드 회사예요. 거기서 제일 이제 잘 만든 히트 상품이 헤이카카오인데, 옛날에 미니 스피커도 있었고, 지금 뭐 현대기아 자동차 1600만 대에 깔려 있습니다. 보시면 아시지만 거기에 이제 생성형 언어 모델을 벌써 7년 전에 저희가 도입을 했기 때문에 사실은 보면 뭐 전북대학교 공대 6호관 길 안내해줘 이러면 막 처음엔 못 알아들어서 뭐 전북 대 공학 뭐 막 이러다가 지가 막 고쳐요. 네. 그래가지고 알아듣는 거예요. 참 희한해요. 여러분 인간이 말귀를 몇 퍼센트 알아들을까요?
저는 뭐 그걸 다 테스트 해봤기 때문에 85%밖에 못 알아들어요. 훌륭한 인간이. 그런데 인공지능은 얼마나 알아들을까요? 99.99999%를 알아들어요. 그게 생성형 AI까지 이제 결합해서 하기 때문에. 그러니 인공지능이 여러분들이 부하들, 말귀도 못 알아듣는 부하들 데리고 일하는 것보다 훨씬 편해지겠죠? 자, 인간의 능력을 점점 AI가 뛰어넘고 있습니다. 재밌는 게 뭐냐면 이미 사람들 말 알아듣고 하는 거는 2016, 17년에 벌써 인간의 능력을 뛰어넘었어요. 왜냐면 제가 헤이카카오 그걸로 테스트를 해봐도 이미 뭐 인간의 능력을 10%, 15% 금방 뛰어넘어 버렸기 때문에 거기에 생성형 AI 2017년에 나오고 나서 그거 접목하니까 더 좋아졌죠. 그래서 요즘은 99.9999쯤 됩니다. 조금 남아있는 과제들은 뭐냐면 코드 제너레이션. 슬퍼요. 사실 인공지능은 누가 개발했을까요? 사이언티스트하고 디벨로퍼가 개발했겠죠? 근데 인공지능이 나와서 맨 처음에 죽이는 직업이 뭘까요? 개발이에요. 그래서 미국에서 빅식스, 빅테크들이 개발자들을 다 레이오프하고 있습니다. 슬픈 일이죠. 올해 말쯤 되면 이제 그냥 뭐 AWS나 애저 같은데 크리에이션 해가지고 하는 정도까지 다 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프로그래밍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추럴 랭귀지 프로그래밍이라고 해요. 여러분들이 그냥 쓰시는 평상시의 말로 로직을 챗GPT에 넣어주시면 지가 알아서 코드도 지금은 코드만 만들어주지만 이제는 코드도 만들어주고 그걸 AWS에 어카운트 크리에이션 해가지고 서버 한 6개쯤 돌릴 수 있게 또는 뭐 전체 유저 한 10,000명 동시 접속할 수 있게 서비스 띄워줘. 그러면 해주고. 큰일 났죠? 큰일 났습니다. 우리가 우리를 죽일 줄 진짜 몰랐죠. 자, 또 재밌는 것도 있어요. 여기 보면 지금은 많은 정보를 인터넷 크롤링 해가지고 얻어요. 근데 인터넷 크롤링 해가지고 만들어낼 수 있는 지능이 고갈되는 게 2026년이다, 28년이다 말이 많아요. 왜냐면 새로운 게 크리에이션 돼야 되는데. 그래서 저 때는 이제 뭘 찾을까요? 이제는 뭐 노천광은 찍힌 거예요. 그러면 이제 좀 깊이 들어가야 되겠죠. 그러면 기업이 갖고 있는 또는 개인이 갖고 있는 그 소위 뭐 스몰 데이터라고 하기도 하고 스페셜라이즈 데이터라고 하기도 하는데 그거를 가지고 학습시키는 쪽이 이기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뭐 정책 같은 거 할 때 제가 자문을 많이 하는데 자꾸 자괴감 갖지 마라. 지금 챗GPT가 하고 있는 것들 우리 따라가면 안 되지만 대신 스몰 데이터, 우리 제조강국이니까 갖고 있는 그런 좋은 데이터들을 가지고 학습시키면 전문지능은 훨씬 더 좋게 만들 수 있어요. 반도체 지능, 자동차 지능, 냉장고 지능. 왜냐면 우리 가진 일이잖아요. 그죠? 그리고 자괴감 가질 필요가 없다. 자, 하이퍼사이클. 이게 같은 회에서 매년 이렇게 나오는 건데요. 지금, 어, 이미 뭐 제너러티브 AI는 뭐 일상생활에 들어와 버렸기 때문에 이제 절망의 계곡으로도 그 빠질 거고요. 휴머노이드나 아티피셜 제너럴 인텔리전스, 진짜 일반 지능 같은 것들이 이제 곧, 그래서 여러분들은 참 복받은 세대에 사시는 거예요. 왜냐면 여러분들이 돌아가시기 전에 휴머노이드가 여러분 일을 도와주고, 서빙해주고, 멀티 에이전트가 여러분들의 비서처럼 여러분들 일을 도와주는 걸 맛보고 돌아가실 겁니다. 예. 그래서 아주 행복한 세대라고 보여지죠. 자, 그러면 뒤에도 나오지만 결론을 먼저 얘기하면 저는 어디 가서 강의를 해도 강조하는 게 인간과 AI의 협업을 강조합니다. 바보들은 AI 때문에 인간이 없어질 거다 뭐 이런 바보 같은 소리도 하는데 그럴 일은 없죠. 대신 누가 장땡이 될까요? 전문가가 장땡이 되는 거예요. 생각을 해보세요. 김앤장의 시니어 변호사. 옛날에는 아주 늙어가지고 뭐 눈도 안 보여가지고 뭐 예전에 한 건 처리하던 거 이제는 잘 못했는데 이제는 챗GPT 멀티 에이전트한테 쫙 일시켜 놓고 자기는 감수만 하면 되니까 이제 주니어 변호사가 필요가 없는 거예요. 생산성이 100배가 돼버려요.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 세대가 이제 큰일 난 거죠. 얘네들은 이제 주니어 거쳐서 결국 엑스퍼트가 가야 되는데 거기 갈 여유를 기회를 과연 줄까? 그래서 하루라도 빨리 전문가가 되십시오. 저를 예를 들면 제가 김현장에 1년 6개월 전에 조인을 했는데 뭐 제가 하는 일이 뭐 김현장에 법률지능 만드는 일도 있지만 또 뭐 컨설팅을 또 이제 신사업으로 했어요. 그래서 뭐 저희가 이제 5대 컨설팅 회사가 됐는데 어
그거 말고도 또 쟁송, IT나 AI 쪽에 쟁송이 있을 때 이제 기술적 자문서도 써주는데, 보통 하나 쓰는데, 저는 뭐 산전수전 다 겪은 사람이지만 제가 평생 3,500개 프로젝트 했거든요. 근데 뭐 한 번도 실패한 적이 없는데, 어쨌든, 그럼 저도 보통 기술 자문서 써주는데 3시간씩 걸렸어요. 요즘은요? 요즘 30분도 안 걸립니다. 30분 걸리는 이유는 일단 프롬프트. 질문을 잘해야 돼요. 질문은 뭐 제가 전문가니까 잘하겠죠? 키워드 넣어서. 질문 잘하면 쭉 세 놈한테 일을 시켜요. 챗GPT하고 클로드하고 제미나이하고. 그러면 전부 카피 페이스트 해가지고 한 문서로 옮긴 다음에 그것도 챗GPT가 제일 잘하니까 챗GPT 보고 이거 3개 문서 합성해줘. 그럼 또 알아서 제가 합동을 해요. 그럼 이제 그거 가지고 제가 틀린 거, 할루시네이션 잡아주고 문구 좀 제 스타일로 바꿔주고 요거 하는데 30분은 충분히 해요. 중간에 가서 담배 한 대 피고 와도 됩니다. 그죠? 독일은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심지어는 제가 이제 산자부 장관도 자문을 했는데, 뭐 과기부에서 AI 안전기본법을 만드니까 산자부에서도 뭐 AI 신산업 뭐 발전에 관한 법을 만들고 싶다고 그래가지고 갑자기 30분 전에 연락이 왔어요. 저희 김현장 사무실이 한 15개 빌딩을 쓰는데 다 광화문에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다 서울청사에 있어요. 지금 그러니까 세종시도 다 엉터리예요. 실제로 실국장부터는 전부 서울청사 근처에 다 있거든요. 그러니까 얘네들이 껐가면 이제 우리 불러가지고 뭐 공짜로 물어보고 그러는데 갑자기 또 그 산업부에 AI법이 필요하대요. 그래서 제가 이제 10분 전에 했으니까 부랴부랴 챗GPT한테 돌렸더니 아 이놈의 챗GPT가 산업부용 AI법을 만들어 주더라고요. 심지어는 맨 마지막 각주에 어 과기부 법과의 차이점까지. 그래서 제가 바로 프린트아웃을 해가지고 거기 실국장이랑 정관이랑 나눠줬더니 어? 저희는 물어보려고 그랬는데 법을 만들어 오셨네요. 근데 거의 고칠 게 없네요. 근데 저는 원래 거짓말을 잘 못해가지고 그 제가 만든 게 아니고 챗GPT가 만든 겁니다. 여러분. 다들 상당히 하더구만요. 자, AI는 어떻게 발전하고 있냐? 첫 번째, 점점점 GPT 3.5, 4, 5, 뭐 파라미터 개수가 계속 늘어납니다. 아까 파라미터 개수가 늘어나면 어떤 효과가 있다? 할루시네이션이 그만큼 줄어들 수 있다. 그러나 할루시네이션이 몇 프로 줄어드는지는 알 수 있을까요? 없어요. 왜냐하면 분포를 따르지 않기 때문에. 자, 두 번째, 멀티모달을 결합한다. 자, 인간은 인풋을 받을 때 음성만 받나요? 텍스트만 받나요? 이미지만 받나요? 아니죠. 멀티미디어를 받아요. 그러면 마찬가지로 인공지능도 인간처럼 사고하고 인간처럼 느끼고 풀어내려면 멀티미디어를 받아들여야 돼요. 그런데 멀티미디어는 어떻게 학습시키고 어떤 식으로 지능을 만들어낼까요? 느끼는 게요. 벡터 공간이라는 게 아주 재밌어요. 글자도 아스키 코드로 바꿔서 벡터 스페이스로 매핑을 시킬 수 있지만 이미지도 픽셀 단위로 나누면 벡터 스페이스로 매핑 시킬 수 있어요. 다만 그 벡터 다투가 텍스트가 이만했다면 이만해지는 거죠. 거기에 비디오까지 들어가면 이만해지는 거죠. 근데 그건 우리가 걱정할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 왜? GPU 연락에 꽂아가지고 전기 왕창 먹여주면 얘가 알아서 빙빙빙빙 돌아서 학습할 거니까. 그죠? 자,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멀티모달을 이해하는 메커니즘. 그래서 나오는 매트릭스 A를 해석할 노력을 할 필요가 없다. 왜? 블랙박스 어프로치니까. 사실 몰라요. 제가 이제 미니 스피커 이렇게 할 때 미니 스피커하고 애플 시리하고 그다음에 구글 거 이제 구글 홈하고 셋을 진짜 이건 제가 실험한 거고 이거 사실 거짓말하는 놈도 많던데 해봤을 사람이 많지 않을 텐데 실제 새 놈을 퇴근하기 전에 말을 시키고 갔어요. 근데 진짜 농담이 아니고요. 새벽에 왔을 때 이상한 삑삑거리고 있어요. 케이스 대화를 시켰는데 얘네가 얘네가 자기네가 알아듣기 쉬운 쪽의 대화를 해요. 근데 그건 우리가 알고 있는 대화가 아니에요. 삑삑거리고 있어요. 우리한테는 삑삑으로 들려요. 근데 대화를 해요. 근데 그걸 우리가 회록해서 거꾸로 트랜스포밍 하면 뭔 얘기를 하는지는 알 수 있어요. 자, 세 번째.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인터넷에서 크롤링하는 데이터로 만드는 지능은 곧 고갈될 거다. 그래서 앞으로 기업이 갖고 있는 특수 데이터들을 학습시키는 게 필요한 거고. 그래서 기업주들이 데이터를 안 내놓으려고 하는 겁니다. 데이터는 우리의 자산입니다. 노하우가 다 들어가 있는 거죠.
네 번째, 검색과의 결합을 한다. 그래서 RAG 같은 거를 쓰는 겁니다. 생성형 AI 모델은요, 문당 생성기라고 그랬죠. 그래서 원래 생성형 AI는 저 파란 박스로 쳐진 저희를 무지하게 잘해요. 요약 잘하고요. 그 다음에 뭔가 특정 엔터티를 가지고 뭐 추려내는 거 잘하고, 그룹핑하는 거 잘하고, 시계열로 이렇게 늘어뜨리는 거 잘하고, 그런 걸 다 잘해요. 그래서 그거 코드 제너레이션도 잘하고, 그래서 그거는 그냥 생성형 AI를 쓰시면 돼요. 별도로 뭐 기업을 위해서 만들고 이런 거 할 필요가 없어요. 사실 우리 같은 로펌에서 하는 일 중에 굉장히 많은 일이 이것과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은 로펌이 생성형 AI를 응용하기 가장 쉬운 동네입니다. 그러나 물론 변호사들은 더 심화의 기능을 원하겠죠. 뭐 판례도 뭐 찾아주고 유사 판례도 찾아주고 그 유사 판례에 뭔지를 심어가지고 새로운 어떤 우리한테 변론에 유리한 요지도 만들어내게 하고 뭐 이런 걸 이제 요구해서 저는 이제 속으로는 그런 생각이 들죠. 왜 나한테 지랄이야? 자, 일반적으로 기업이 AI를 구축하는 과정은 이렇습니다. 프리 트레이닝, 그러니까 파운데이션 모델, 그냥 구글 거 또는 오픈 AI 거 그냥 갖다가 선택을 하셔야 돼요. 왜냐면 여러분들이 지금부터 인터넷 크롤링 해가지고 어, 학습시키시겠어요? 제가 그러다 쫓겨났다고 그랬죠? 제가 1년에 1000억씩 3년 3천억 쓰다가 쫓겨났어요. 3천억 갖고도 택스 없습니다. 네이버는 지금도 이제 쓰고 있고 사실 카카오는 손 들고 오픈 AI하고 이제 협력해서 뭐 카나나 뭐 나왔는데 뭐 지금 완전 너무 그지같이 나와가지고 걱정인데 조금 좋아질 겁니다. 오픈 AI는 프랙티스가 필요하고 카카오는 AI를 자체적으로 만드는데 실패했기 때문에 뭐 주위에 후배들은 그러더라고요. 형이 있었으면 만들었을 텐데 뭐 이러는데 그거는 뭐 모든 게 가정이라는 의미가 없기 때문에 지금도 생각하면 가슴이 찢어지죠. 왜냐면 제 돈이 그 안에 박혀 있기 때문에 그 회사에 제가 사실 2대 주주인데 1대 주주가 카카오고 제 회사 어쨌든 그래도 한때 2조 7천원까지 갔었어요. 그래서 자, 그 다음에 이제 리러닝 그러니까 스몰 데이터를 집어넣어서 한번 재학습을 시킬 거냐 말 거냐 판단하셔야 돼요. 근데 학습자 들어가면 돈 많이 듭니다. 그래서 판단 잘 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 세 번째 RAG Retrieval Augmented Generation이라는 건데 뭐냐면 이런 거예요. 질문을 잘하면 답 잘 나오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 제가 회장님 모실 때도 똑같아요. 그냥 LG화학의 2025년 전략 세션을 할 때 평소에 그냥 놔두면 회장님 어떻게 물어봐요? 저 신학철 회장, 신학철 부회장 2025년 어떨 것 같아? 그러면 보통 어떻게 대답해요? 네, 회장님 정말 어렵습니다. 그러나 정말 근골쇄신하는 자세로 너무 열심히 해서 이 폭을 잘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게 지주사나 회장님이 원하는 답일까요? 아니죠. 그러니까 저같이 이제 지주사의 사장은 뭘 하냐면 신학철 부회장을 괴롭히는 질문지를 문제로 신학철 부회장, 아람코가 뭐 최근에 수비화학 관련해서 뭐 납사 생산을 이제 뭐 할 거고 중국이 뭐 납사 생산에 뭐 한가를 원가보다 더 낮게 25% 낮게 지금 나오고 있고 전체 물동량 보면 뭐 수요보다 공급이 뭐몇 퍼센트 과잉되고 있는데 우리는 어느 정도 과잉이 될 것 같고 어떤 대응 전략을 갖고 있나 이렇게 물어봐야 답이 나오죠. 그러니까 저를 얼마나 싫어했겠어요 CEO들이. 그러나 겉으로는 술을 사주고 뒤로는 욕을 많이 했죠. 내가 또 귀신같이 또 그러면 답을. 그러니까 질문 잘하면 좋은 컨설턴트는 뭡니까? 컨설팅은 솔루션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컨설팅은 재밌는 게 뭐냐면 클라이언트들은요 답을 갖고 있어요. 다만 누구 머리에 얼만큼 쪼개져서 갖고 있는지 모를 뿐이에요. 저 컨설팅 생활도 했었는데 그런 걸 보시면 안 돼 중반에. 꽤 잘한다는 소리 많이 들었어요. 왜? 제가 가스라이팅을 그리고 유도신문을 그리고 질문을 똑똑하게 해야 돼요. 그래서 질문을 하기 전에 미스 어널리시스라는 거예요. 소위 얘기하는 가설을 엄청 많이 만들어 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고 계시는 이 뱅킹 업무에서 개선점이 뭡니까? 이렇게 물어보지 않아요. 제가 보기에는 뱅킹 업무를 개선하려면 예를 들어서 롱테일 같은 경우에는 뭐 자동화를 통해서 이렇게 하고 안 되면 콜센터에 해주고 그다음에 그리고 PB 할 수 있는 좀 니치 피플은 개인적으로 페이스 투 페이스로 하시는 게 맞을 것 같고 그걸 위해서 뭐 시스템을 이렇게 화면이 바뀌고 기능이 돼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렇게 물어봐요.
선설 표트라면 그렇게 그려가야 돼요. 엉터리들 많죠. 마찬가지로 RAG는 그걸 하는 겁니다. 그냥 물어보는 게 아니고 내가 가지고 있는 서구에서 비슷한 걸 찾아. 그래서 물어보는 거예요. 예를 들면 그냥 만약에 물어본다면 뭐 인도 근처에서 사람을 하나 치웠는데 어떻게 될까? 이렇게 물어본다면 얘한테 던졌더니 그럼 RAG에서 다시 찾아요. 인도 근처에서 사람을 치면 교통특례법 제8조 2항에 의거해서 몇 년 이하의 몇 년 이상의 실형을 할 수 있고 뭘 할 수 있는데 그때 나의 상황이 어땠기 때문에 어, 얼마 정도의 그 형을 살 수 있을 확률이 있을 텐데 이럴 때는 어떻게 판단해? 라고 질문을 더 리치하게 만들어서 주는 거예요. 이게 RAG입니다. 자, 좀 어렵죠? 자, 쉽게 얘기할게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인공지능은 그냥 인간을 생각하면 된다고 그랬죠? 자, 기업 AI를 구축하는 절차는 먼저 파운데이션 모델을 선정합니다. 근데 사실 선정 하나 많아요. 뭐냐면 라마 아니면 챗GPT, 클로즈드 시스템, 아니면 저기 온프렘, 클라우드, 둘 중에 하나 선택하면 되고, 기반지능 법률적과 재학습 할지 말지. 그 다음에 지도학습을 통한 미세주도. 이 지도학습이 뭐냐면, 뒤에서 설명을 드릴게요. 그냥 벡터DB 바로 RAG를 할까 말까. 자, 우측을 볼게요. 여러분들 대학 신인, 여기 졸업생을 직원으로 받았어요. 그래서 전문가를 만든다고 봅시다. 그러면 맨 처음에는 대학생 수준의 역량을 뽑아야 되겠죠? 그래서 입사시험을 봐서 뽑아요. 근데 걔는 대학생이야. 대학교 때 아무리 공부를 열심히 한다고 해도 우리 회사의 제조 비법을 알 수는 없잖아요. 그러면 결국은 다시 초보 직장인 수준의 역량을 알려주기 위해서 전문가 과정이나 심화 과정을 넣어서 재교육을 시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멘토를 하나 붙여요. 그래서 모르는 건 물어보고 그 사람이 다 가르쳐 주게 해요. 그게 이제 멘토링입니다. 그게 지도학습이에요. 파인 튜닝이라는 거예요. 실제로 컴퓨터에서 좋은 데이터셋을 만든 다음에 집어넣어서 다시 얘를 재학습시켜요. 파라메타를 미세 조정해가지고 만든 거예요. 그러면서 스타일을 입히는 거예요. 김앤장 스타일을 입히건, 예를 들면 삼성반도체 스타일을 입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RAG라는 건 뭐냐면 결국은 그 친구가 좀 똑똑해지려면 야 매번 나한테 물어보지 말고 저기 서구에 가면 너네 선배들이 한 매뉴얼 있어. 그 매뉴얼 가져다가 그걸 기본으로 해. 그게 RAG예요. 아시겠어요? 인간의 지능 어떻게 개발하는지 알겠죠? 인간의 지능 어떻게 개발합니까? 기본 교육을 학교에서 시켜요. 그 다음에 전문 특화 과정을 다시 교육시킵니다. 그 다음에 사람 붙여서 선생님 붙여주는 거죠. 학원 보내거나 학교 보냅니다. 그리고 지도학습. 시험 보게 해서 틀리면 고쳐주고 맞으면 맞았다고 칭찬해주고. 그게 지도학습이에요. 그 다음에 너 그러지 말고 도서관에 가서 저기 자료도 더 찾아보고 선배들이 했던 마인드도 한번 봐. 그게 RAG예요. 자, 이 왼쪽에 있는 AI 구축 절차를 실제 누가 완성했냐면 오픈 AI가 완성한 거예요. 그럼 결국 오픈 AI는 뭘 창조했을까요? 사람이 지능을 어떻게 개발하는지를 잘 관찰하고 그대로 한 것일 뿐이에요. 신기하죠? 신기하죠? 자, 파운데이션 모델 이렇게 많아요. 근데 자, 파인 튜닝 아까 말씀드렸죠? 파인 튜닝은 뭐냐면 되게 단순한 거예요. 데이터셋을 한 1000개 정도 만듭니다. 예를 들면 김현장 같으면 어떤 그 변호사들 좀 능력 있는 변호사들이 예를 들어서 M&A다. 그러면 M&A에서 질문과 답을 만들어요. 그래서 한 1000개 정도 잘 만든 다음에 얘한테 계속 물어봐요. 그럼 얘가 파라메타 매트릭스가 있잖아요. 기존의 매트릭스가. 근데 자꾸 얘가 틀려. 틀리면 다시 파인 튜닝 돌려요. 그 파라메타 값을 조금씩 변화하게. 틀리면. 맞으면 그냥 맞았다고 해주고. 그러면 파라메타 값이 조금씩 조정되죠. 근데 파라메타 값 조정으로 인해서 바로 김앤장 스타일이 입혀지는 거예요. 전체 파라메타를 건드리지 말고. 그러니까 재학습은 전체 파라메타를 다시 재학습 시키는 거예요. 라지 A를 찾아내는 거고 얘는 틀린 것만 조금씩 델타 값만 조정을 해줍니다. 근데 효과가 생각보다 좋아요. 이걸 또 유식하게 하려고 무슨 제로샷 러닝이니 퓨샷 러닝이 하는데 다 말장난에 불과하고요. RAG 아까 다 설명드렸어요. 프롬프트
자, 이 프롬프트가 뭐냐면 질문이에요. 그럼 왜 질문이란 말 안 쓰고 프롬프트라고 쓸까요? 그래야 있어 보이잖아요. 엔지니어들의 특징. 없어 보이는 걸 있어 보이게. 그래야 돈을 주니까. 프롬프트는 질문입니다. 프롬프트 엔지니어링. 질문 잘 만드는 법. 데이터 매우 중요하죠. 근데 이제 우리나라가 데이터가 참 잘 안 돼요. 왜냐면 우리 선조들은 잘했던 것 같아요. 뭐 조선실록이니 뭐니 참 잘했는데 왜 어느 순간부터 우리나라가 이렇게 개발됐는지 모르겠는데 뭐 LG전자에도 어마어마하게 몇 테라 몇 오파가 있다고 주장하나 그런데 생산 설비가 다 바뀌고 공정이 바뀌었으면 그 전에 데이터는 뭐예요? 쓰레기지. 백상엽 지금 사장의 데이터까지는 쓸만한데요. 제가 과장 시절에 차장 시절의 데이터는 다 쓰레기죠. 빨리 지울수록 좋아요. 근데 안 지우죠. 그러면서 데이터는 많다고 그래. 근데 실제로 데이터는 이제 앞으로 좋은 데이터의 조건은 학습하기 좋은 데이터입니다. 그러면 학습하기 좋은 데이터는 사실은 라벨링 데이터예요. 라벨링 데이터가 뭐냐면 결과를 써놓는 거야. 뭐 은행을 예를 들면 이 자식이 자꾸 휴일날 나오고 여러 통장으로 뭐 작게 쪼개서 집어넣고 그런 프로젝트를 제가 이제 은행에다가 많이 하는데 AI 기반 FDS라고. 그 다음에 뭐 자꾸 이제 여러 고객의 것들을 막 자기가 전담해서 하고 비밀번호를 자꾸 바꾸고 그런데 실제로 사고를 쳤어. 마지막에 이 라벨링이 되게 중요합니다. 그러면 그 케이스들이 많이 모여서 학습을 시키면 사고 치는 패턴이 이제 습이 돼요. 그래서 데이터가 쭉 만들어질 때, 얘는 사고 치는 쪽으로 가. 그게 이제 영화 마이너리티 리포트에 나오죠. 그게 AI 기반의 FDS입니다. 그런 거 하니까 제가 얼마나 욕을 먹겠어요. 근데 도둑놈을 잡아야 되잖아. 그죠? 아니, 도둑놈을 잡는 게 아니고 도둑질을 못하게 하는 거죠. 저는 철학이 있어요. 도둑질을 못하게 하면 그 사람도 이득이고 은행도 이득이고. 자, 프롬프트 엔지니어링 이게 재밌는데요. 질문 잘하면 잘 나옵니다. 그래서 프롬프트 엔지니어링 매우 중요해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그런 생각 할 거예요. 백선엽이가 프롬프트 엔지니어링 중요하대. 그럼 프롬프트 엔지니어링 학원을 다닐까? 그럴 필요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챗GPT에 물어보세요. 프롬프트 만들어줘, 뭐 이렇게. 여기 제가 시간이 있으면 좀 해보려고 예제까지 가져왔는데, 네, 보세요. 신문 기사 URL을 입력하면 기사 내용을 천자 이내로 요약하고 10개 이상 해주는 프롬프트 만들어줘. 그럼 얘가 또 친절하게 이렇게 만들어줘요. 네. 그럼 이 프롬프트에다가 URL만 여기다 입력하면 이렇게 해줍니다. 프롬프트도 여러분들이 그러면 서점에 있는 뭐 좋은 프롬프트 예제 책들 그러면 그 책은 사면 안 되죠. 네. 그 정도는 챗GPT가 다 해줍니다. 네. 죽입니다. 새로운 상품을 개발하고 싶어요. 요런 프롬프트 만들어줘. 그러면 여기 프롬프트 얘를 만들어줘요. 그리고 요 밑에다가 자기가 하고 싶은 거, 친환경 생활용품 만들고 싶어요. 이 제품은 재활용 가능하고 생분해성 소재로 만들 예정입니다. 주요 타겟층은 20대, 40대. 요거 해주세요. 그랬더니 얘가 이렇게 이름까지 지워줘요. 죽입니다. 무조건 경험해보세요. 그래서 요즘은 웬만한, 공부하고 경력 있는 사람들이 그냥 다이다이로 만들어 오는 기획서는 무조건 집니다. 차라리 대학 갓 졸업한 친구가 챗GPT 잘 써가지고, 아까 제가 뭐 장관한테 갈 때 챗GPT로 한 다음에 3개 따집기 해가지고, 또 가필해서 가면 최고가 나온다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심지어는 우리 김범수 의장의 또 서던 어른을 우리가 의심했다고 그랬잖아요. 저런 명문이 저렇게 올 수가 없는데, 저 챗GPT 한 5번 돌렸네. 그게 참, 의심이 병인데, 저도 좀 병인 것 같아요. 자, 그 다음 빨리빨리 넘어가겠습니다. 프롬프트 엔지니어링 중요해요. 실제로 기업에 AI를 구축할 때도 프롬프트 엔지니어링 매우 중요합니다. 챗GPT한테 많이 시키시고. 자, 추론 모델. 이게 뭐냐면 인퍼런스와 리즈닝이 있어요. 인퍼런스는 뭐냐면 그냥 챗GPT에 물어봐서 나오는 대답을 인퍼런스이라고 해요. 앞으로는 추론 모델이 나옵니다. 그래서 기업이 응용을 할 때 추론 모델을 많이 만드시는 거예요. 근데 추론 모델은 뭘로 만드는 게 제일 쉽냐? 프롬프트로 만들면 쉽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보통 회사에는 SOP라는 게 있죠. 스탠다드 오퍼레이션 프로시저. 뭐 공장에서도 표준 매뉴얼이 있고 이런 것들을 보통 어떻게 구현하냐면
기존 생성형 AI를 쓰다가 그 다음에 프롬프팅을 합니다. 그래서 SOP, 뭐 처음에 뭐 스위치를 올려라, 불을 켜고 뭐 센서를 가지고 뭐 유독성 가스가 있는지 없는지 봐라. 이런 거를 프롬프팅을 아예 구워서 생성형 AI에다가 집어넣고 나는 이런 SOP를 매일 데일리로 운영하려고 해. 요걸 운영하는 그 절차, 그다음에 뭐 OK 사인 후에 그다음 후속 프로세스를 갈 수 있게 그런 절차 시스템 만들어줘. 시스템 만들어버려 얘가. 그럼 그 시스템을 그냥 실행시키시면 됩니다. 죽이는 세상에 왔죠. 프로 모델. 그리고 예를 들어서 아까 프로드도 마찬가지예요. 뭐 대출을 만약에 해주는데 이런 신용도나 이런 모습을 가지고 이런 형태의 것들은 부정대출이나 사기대출이 많을 것 같아. 앞으로 이런 경우에 손님이 올 때 나에게 알려줘. 이렇게 프롬프팅을 넣으시면, 그리고 생성의 에이전트를 여러분이 옆에서 갖고 있고 그 사람의 데이터를 넣어주면 말로 해도 되니까. 그러면, 아, 주인님, 사기대출 90% 왔습니다. 조심하세요. 재밌죠? 유저 컴퓨팅이 가능해요. 전부 이거를 전문가 불러다가 전문 회사한테 안 쓰셔도 되는 세상이 온다는 거죠. 그러니까 무서운 거예요. 알고 모르는 건요, 백지장 한 장 차이입니다. 백지장은 앞에 놓으면 뒤가 안 보여요. 그러나 백지장을 찢으면 바로 앞을 볼 수 있죠? 인공지능을 쓰는 건 그런 겁니다. 쓰세요, 많이. 자, 요건 이제 앞서가는 건데, LLM이 이제 앞으로는 멀티 에이전트가 돼서 이 멀티 에이전트들이 스타팅 크라이테리아하고 이제 터미네이션 크라이테리아를 주면 애들끼리 막 협업하면서 만들어줘요. 예를 들어서 나는 저 얘기밖에 안 했어. 3박 4일 정도 여행 프로그램 만들어줘. 한 1000만 불 정도 이하로. 그 다음에 3인 가족이 갈 것 같아. 근데 간 건 일본이나 동남아 지역이 좋을 것 같아. 그리고 한국 사람들 많이 안 왔으면 좋겠고, 음식이 맛있었으면 좋겠고, 풀빌라가 있었으면 좋겠어. 그리고 얼리 체크인하고 레이트 체크아웃 했으면 좋겠어. 그러면 알았습니다, 주인님. 한 놈은 가서 데이터만 긁어요. 그 조건에 맞는. 또 한 놈은 우리 주인님의 취향을 봐. 그래서 셋이서 막 풀어도 돼요. 가끔 그 옛날에 무슨 청소기 소년인가요? 뭐 조그마한 저기 로봇들이 저녁에 나와 으쌰으쌰 우리 주인님 쉬실 때 조용히 뭐 하면서 막 했던 그런 CF가 기억이 나는데 그런 CF처럼 얘네들이 하는 겁니다. 좋은 세상이죠? 근데 남들은 다 쓰는데 나는 못 쓴다 그러면 슬프죠. 요건 사실 전문가들 용인데 이런 시스템을 설계를 할 때 클라우드로 갈 거냐 온프렘으로 갈 거냐. 근데 데이터가 많이 유출되면 문제가 되는 우리 김현장 같은 경우에 어떻게 할까요? 온프렘으로 해야 되겠죠. 왜? 만약에 뭐 무슨 누가 누구하고 뭐 이혼을 하는데 뭐 예를 들어서 뭐, 뭐 재산이 얼마고 어쩌고 저쩌고 이런 거 다 했는데 어떤 놈이 뭐 최태원 회장 이혼 어떻게 될 것 같아요 그랬더니 막 구체적으로 나와버려요. 그럼 김현장에서 유출된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안 되는 거죠. 그런 건 입력하면 안 되죠. 그래서 온프렘을 만들고 있기 때문에 제가 힘들죠. 하이브리드로 갈 거다. 그래서 클라우드의 장점과 온프렘의 장점을 결합해서 갈 거다. 무식하게 가지는 않을 거다. 그 다음에 코스트 퍼포먼스. 당연히 파라미터 개수 많아지면 코스트 많이 들어갑니다. 또 기하급수적으로 많아져요. 1년에 1000원씩 썼다고 얘기했죠? 네. 데이터의 퀄리티 퀀티티 중요하다. LLM. 그 다음에 클로즈로 갈 거냐, 오픈으로 갈 거냐. 그 다음에 앞으로는 엣지 AI도 중요해요. 스마트폰 가지고 그냥 할 수 있는 AI. 왜냐면 그러면 데이터는 안 새 나갈 거 아니에요. 그죠? 자, 뭐 산업별로 생성형 AI 도입이 쉬운 곳이 사실 의료하고 법률이에요. 제가 이제 의사들한테도 많이 가서 말씀드리는데 좀 경기하지 마셔라. 왜냐면 의사나 변호사는요 법적으로 라이센스 시스템으로 되어 있어요. 그거는 인간의 이제 생명과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서 한 거라서 인공지능이 했다고 해도 그 사람들이 도장 찍으면 돼요. 그래서 의사들이 안타까운 게 특히 이제 뭐 방사선 진단하는 쪽에 인공지능이 하면 거의 빠짐없이 정확히 해줍니다. 제 친구가 아주 유명한 저 방사선 저기 지금 학회장도 하고 있는데 이 친구 이제 방에 가면 저랑 이제 얘기하다가 담배 피다가 뭐 몇 장 넘어가요. 그러면 야 이거 넘어갔잖아. 야 너 같으면 한 장에 3,000원인데 씨 여기 열심히 봐야 되겠냐? 근데 제가 저희 가족 거 가져가면 만 배로 늘려서 보고 돌려서 보고 에뮬레이션해서 보고 다 잡아냈습니다. 다 잡아냅니다. 근데 인공지능으로 기본 걸면 잡아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이름만 사인해. 3,000원은 계속 받게 해줄게. 왜?
중입자 가속기 세브란스에 들어왔죠? 한 번 1분 쬐는데 1억 5천이에요. 자, 근데 의사가 입회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해야 되죠? 그럼 그 의사가 1억 5천씩 받는 거죠? 왜 안 하는 거지? 왜? 의사들 이렇게 물어보고 싶어요. 의사 옆에 가서 이렇게 얘기하면 다 고개를 끄덕이다가 뒤로 가면 다 반대래. 이 이유를 모르겠어. 우리 로펌은 다 쓸 겁니다. 왜? 에브리바디가 다 쓰니까. 김현장이 그러니까 AI가 없었을 때는 김현장의 프리미엄 유지가 되겠죠. 왜냐면 우리끼리 알려주고 우리끼리 아는 것만 갖고 하는데. 근데 AI는 전 세계와 싸워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법무법인 세종의 변호사가 오픈 AI를 이용한 뭐 하비가 유명한데 하비 AI를 써가지고 변론 요지를 만들었는데 김현장 것보다 우수할 가능성이 있죠. 그죠?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당연히 합의도 쓰고 우리가 만든 재능도 쓰고 왜냐면 우리 돈이 좀 있으니까 우리 지금 개발하고 있으니까 두 개 중에 베스트를 갖고 하면 우리가 좀 낫겠죠. 더 무서운 건 뭐냐면 경찰청, 검찰청이 AI 이용한 수사하고 있거든요. 이제 앞으로 막 수사하면은 막 조각조각 나 있는 카톡 메시지를 서로 결합해가지고 실제로 얘가 진짜 어디서 무슨 짓을 했는지를 막 알아내버리고 막 하는 AI예요. 그러면 김현장이 변론을 잘해가지고 돈을 많이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당연히 경찰청 AI, 검찰청 AI를 우리가 먼저 만들어버려요. 걔네 걸 예측해서. 지금 만들고 있는, 얘기하면 안 돼.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클라이언트가 찾아오면 경찰에서는 이걸 갖고 할 거야. 이걸 다 줘봐. 이렇게 수사할 거야. 검찰은 이렇게 할 거야. 우리는 이렇게 가. 더 이상은 얘기 안 하겠습니다. 이거 녹화되는 거 아니야? 그거 좀 다 지우십시오. 김현장 얘기 나오면 다 지우세요. 자, 앞으로 법률 AI는 무섭게 갑니다. 왼쪽을 볼까요? 멀티모달 이용해서 수사합니다. 그래서 이제까지 안 쓰던 동영상, 이미지 이런 것들도 증거물로 채록이 될 겁니다. 두 번째, LLM 에이전트 기반의 수사 재판 효율화. 아까 얘기했죠? 멀티 에이전트들한테 스타팅 크라이티리아하고 터미네이션 크라이티리아 주면 지들끼리 막 협의해가지고 최적의 답이 나올 때까지 해준다고. 그럼 우리는 그때 뭐 하고 있냐? 표현습장에 가서 연습하고 있으면 됩니다. 다 끝났다고 연락 오면 열어서 한번 보면 돼요. 세 번째가 더 무서운데요. 멀티 에이전트. 쉽게 얘기하면 변호사. 민사사건 같으면 상대편 변호사. 그래서 시뮬레이션 합니다. 이제까지의 시뮬레이션의 메커니즘은 뭐였냐면 어떤 X의 이벤트가 어, 확률 분포 F를 따른다고 할 때 난수를 발생시킨 다음에 거꾸로 역함수를 구해서 이벤트를 제너레이션 해요. 그래서 그 이벤트를 통계값을 내가지고 대충 이렇게 될 거야. 뭐 이 라인을 이렇게 바꾸면 이만큼 효율이 스루풋이 좋아져. 이렇게 했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세상의 모든 것 중에 확률 분포를 따르는 경우가 얼마나 많겠어요? 없죠, 거의. 재판 확률 분포 따릅니까? 안 따라요. 다만 인터랙션이고 인터페이스인 거예요. 그러면 이걸 판사의 인격체를 입히고 지능을 입히고 경험을 입히고 그 다음에 변호사의 검사의 인격체와 벽을 해서 싸움을 붙여요. 이번에 제가 이제 ACL이라는 아주 탑5 논문에 제게 하나 나오는데 그 뭐 한 거냐면 어 챗GPT하고 클로드랑 뭐 저기 구글 제미나이하고 해서 우리가 알고 있는 이 공리적 가설 있잖아요. 뭐 인간의 뭐 생명이 뭐 저기 존중해야 된다 뭐 이런 식의 역사적 가설을 갖고 실험을 붙여봤어요. 그랬더니 인간하고 똑같이 가요. 막 어떤 놈이 어떤 LLM이 풍부해요. 너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 막 고쳐. 나중에는 인간의 생각하고 비슷해져요. 깜짝 놀랐죠. 근데 이런 논문을 빨리 내야 돼요. 빨리 내면 논문이고 늦게 내면 쓰레기가 되는 거죠. 자, 앞으로는 AI가 에이전트화 됩니다. 그 다음에 피지컬 AI, 쉽게 얘기하면 휴머노이드 일로 가요. 근데 휴머노이드로 가려면 뭐가 필요하냐면 피지컬 센서가 필요해요. 그러니까 세상에 있는 물리법칙, 뉴턴의 1법칙, 2법칙, 3법칙 이런 것들을 정확히 센싱하고 컨트롤링하는 것이 들어가 주면 그러면 얘가 우리가 보는 그 엉성한 로봇계 막 뒤로 가다가 자빠지는 이런 게 아니라 진짜 스무스하게 가는 꼬리치는 그런 로봇계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인간을 잘 해치지 않고 거의 스무딩 돼가지고 그 피지컬 센서 이런 게 중요하다. 피지컬 시뮬레이터가 되게 중요하다. 보도입니다. 그리고 어,
AI가 창의력이 없다 이런 말 듣지 마세요. 그 이제 인문학자들이 그렇게 얘기하는데 안 그렇습니다. 창의가 뭡니까? 창조하고는 다르죠. 창의는 새로운 컨텍스트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생성형 AI가 제일 잘하는 겁니다. 자, 심지어는 뭐 생약 개발도 훨씬 잘하고요. 자, 30분이 끝났는데요. 자, 할루시네이션 말씀드렸죠? 점점 파라미터가 커지면서 많아 거대해지면서 좀 줄어들 것이다. 그러나 아직까지는 좀 진위를 좀 찾아보시는 게 좋고요. 드론 등 살상 무기. 이제 앞으로는 드론 전쟁이에요. 쉽게 얘기하면 우리 뭐 FA 뭐 21 한 대에 한 4대 정도의 드론기가 붙습니다. 여러분들 뭐 그 특권 영화 보시면 알지만 인간은 마4 이상 못 갑니다. 마4가 이제 킬링 커브인데 그런데 드론은 이미 마6, 마7 가는 드론이 다 개발되어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유인기는 보통 1000억 이상 들잖아요. 그럼 1000억짜리 유인기 한 대에 무인기 4대 해서 편대를 만들어요. 그러면 뒤에서 쏘는 건 못 당하잖아요. 엄청 빨리 하는데 뒤에서 쏘니까. 걔네는 뭐 기관포만 달면 되니까. 그러니까 그런 전쟁 하는 데하고 사람이 몰고 하는 데하고 게임이 되겠어요? 제가 LIG 시스템 가서 다음 달에 뭐 모든 임직원 대상으로 요 비슷한 저것도 하는데 그런 거 이제 하는데 우리나라가 생각보다 잘합니다. AI에 의한 대량 실업 발생. 자, AI가 대체하기 쉬운 직업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 것들은 없어지는 건 맞고요. 그거는 마치 마차 시대에서 증기기관 시대로 가면서 계속 마부를 하려고 하는 거랑 똑같아요. 여러분, 그때 더 빨리 달리는 말의 마부가 되고 싶으세요? 택시기사가 됐어야죠. 그죠? 자, 그럼 증기기관이 나왔을 때, 증기기관 이전보다 직업이 늘어났을까요? 줄어들었을까요? 늘어났죠. 자, 포스트 AI의 직업이 늘어날까요? 줄어들까요? 큰일이군요. 늘어납니다. 왜냐하면, 인간은요, 여유가 생기면 딴 생각 많이 해요. 예전에는요, 여행업 같은 게 없었던 건 아십니까? 네. 여행업, 뭐, 없었어요. 작가 뭐 이런 것들도 굉장히 소수만 향유하는 저거였어요. 지금은 뭐, 웹작가, 뭐 작가, 뭐 해서 뭐 굉장히 많이 못 살잖아요. 엄청나게 많은 직업이 생길 겁니다. 없어지는 것만 생각하지 마시고. 또 절대 안 없어질 전문가 직업이 있어요. 뭘까요? 대표적인 게? 사자 붙은 것 중에. 세무사. 세무사 안 없어집니다. 왜? 제가 아주 지금 세금 때문에 아주 돌아버리겠는데, 자세 기준이 매번 학습 데이터가 없습니다. 계속 바뀌니까. 그래서 혹시 아이들 어디 세무사 할래 회계사? 회계사? 곧 없어집니다. 치과사? 절대 안 없어지죠. 왜냐면 찔러봐가지고 아프니 안 아프는지 인터페이스 하면서 해야 되거든요. 헤어스타일리스트? 안 없어집니다. 형님 마음에 드세요? 이씨. 맞춰야 되고. 그런 걸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전혀 생각지도 않은 곳에서 새로운 직업군이 탄생할 수 있습니다. 인간은요, 농노시대 때 생각해 보세요. 농노시대 때는 인간이 보통 하루에 18시간씩 노동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냥 해 떨어지면 죽는 거예요. 그래, 두 끼밖에 못 먹었어요? 그때 여행을 갈 수 있었습니까? 그때 뭐 컨텐츠가 있었어요? 영화? 택도 없죠? 그러나 산업혁명 이후에 그 많은 물질적 여유가 직업을 만듭니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우리도 그런 시간이 올 거다. 왜냐면 저를 보세요. 제가 시간당 얼마짜리인데 음쓰를 버리고 말이에요. 재활용품 버리고 말이에요. 그것도 일주일에 2번씩 버리라고 그러고 말이에요. 진짜 말이 됩니까? 휴머노이드 다 써야지. 자, 라이어빌리티 이슈. 자, 자율주행차는 언제부터 상용화될까요? 이런 퀴즈가 저는 이제 사실 실제로 경험을 많이 해봤기 때문에 의미 있는 퀴즈를 낼 수 있는데 자율주행차 보험 상품이 나오는 순간 상용화됩니다. 이건 정부하고 아무 상관없어요. 여러분들 이런 걸 알아내야 돼요. 그러면 그런 보험사가 안 생길까요? 생기죠. 캐롯은 너무 빨라서 이제 망한 거고 누군가는 한번 질러보려고 할 거예요. 그죠? 근데 나중에 보니까
또 하나만 힌트 드릴까요? 자율주행이 사고를 들칠까요? 인간이 모는 게 사고를 들칠까요? 당연하죠. 왜 인간은 저처럼 약간 운동신경이 근데 뭐 나쁘진 않은데 어쨌든 제가 20년간 저기 기사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요즘 김현장에서는 기사 안 쓰는데 거의 저보고 운전 머저리라고 그랬어요. 마누라가. 그러니까 정말 막 치고 다니고 막 이러니까 그냥 웃으면 또 운전 안 했으니까. 그래서 주말에 막 이렇게 주차장에서 헤매고 있는 사람들은 대부분 기사에 있는 사장님들이에요. 너무 우습게 보지 마세요. 자, 지적재산권 이슈. 자, 지재권은 이제까지 지적재산권을 우리가 유지해줘서 컨텐츠를 많이 개발을 했지만 예전에 이미 저기 홈페이지에서 그런 것이 있었는데 데이터의 공정 이용이라는 컨셉이 있어요. 그래서 그때도 뉴스 홈페이지를 사용하는 것에 대해서 서로 협의하게 만들었는데 아마도 학습 데이터와 관련해서도 데이터의 공정 이용이라는 얘기가 나올 거고 근데 그 얘기를 이미 꺼냈어요. 누가? 공교롭게도 트럼프가. 트럼프가 그래서 특허청자 잘라버렸죠, 이거를? 어제 잘랐어요. 아주 폭탄 뉴스입니다. 트럼프니까 가능하죠. 트럼프는 왜 미국에서 인기가 있을까요? 한국의 주류 언론 믿지 마세요. 트럼프는 미국에서는 혁신가예요. 혁신가입니다. 외국에서 관세 걷어가지고 세금 없앤다는 거예요. 국민이 왜 안 좋아하겠어요? 그러나 그러면 대공황이 오니까 그러니까 짧게 보는 혁신가. 자, 규제와 진행 사이 우리는 뭐 잘 아시고 아까 다크웹도 중요해요. 왜냐면 나 사이코패스, 시리얼 킬러, 마약 사범 이런 것도 우리가 학습을 합니다. 많이 하고 있어요. 왜냐면 그들을 이해해야 됩니다. 그래서 나가야 됩니다. 저것도 해야 됩니다. 물론 이제 그게 유출돼서 악용되면 큰일 나겠죠. 그리고 AI 라이센스는 AI 시대에서도 유지가 될 것이다. 그래서 결국 AI와 인간이 협업하는 시대가 된다. 자, 규제도 그래서 많이 생기고 있고요. 우리나라 AI 기본법에도 보면 만약에 AI 사업자의 책임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사고 치면 뭐 카카오도 사고 쳐가지고 이제 그런 법이 또 생겼지만 이 국민들이 쓰는 필수 서비스들이 크래시 다운되면 결국은 다 책임지게 돼 있어요. 심지어 경영대뿐만 아니라 문어까지도. AI 기본법도 AI 서비스도 아마 그것에 준하게 올라갈 거예요. 지금은 벌금이 1,000만 원밖에 안 되지만 그래도 유죄이기 때문에 보통 CEO가 되면 되게 좋을 것 같죠. CEO가 되면 한 137개 정도의 법에 저촉이 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그래서 제가 CEO 그만뒀을 때 너무 좋았어요. 이 지금은 이제 대표가 뭐가 좋냐면 뭐 제가 이제 수주 걱정 없고 이익 걱정 없고 발을 쭉 뻗고 잡니다. 자, 뭐 이건 뭐 좀 상식적이고 딥시크가 뭘 한 거냐면 중국 애들이 자기네가 인프라나 이런 게 부족하니까 미국의 등에 올라탄 거예요. 그래서 심지어는 데이터를 어떻게 만들었는지 아세요? 오픈 AI한테 질문을 해요. 답이 나오잖아요. 그걸 데이터 왕. 그걸 우리가 데이터 증류법이라고 그래요. 이름도 잘 지어내지 않아요? 증류가 뭡니까? 과일주 담근 다음에 끓여가지고 이 엑기스만 뽑아내는 게 증류잖아요. 누가 저런 말을 만들어야지? 이거 이과는 아닌 것 같은데. 근데 어쨌든 이과에서 만든 거예요. 데이터 증류법. 그 다음에 GRPO라고 그래가지고 보상 메커니즘이 있어요. 아까 제가 기업 AI 구축 중에서 그 PPO, 어, 그런 보상 정책 하는 리워드 하는 그 부분은 설명 안 했어요. 좀 복잡하기 때문에. 근데 그거를 아이 그렇게까지 복잡하게 할 필요 없잖아. 훔쳐버려. 이래가지고 좀 단순화했는데 다행히 지능을 만드는데 크게 마이너스 효과가 없었다. 그래서 굉장히 낮은 성능의 GPU를 가지고 실제로 딥시크를 만들어낸 거예요. 그리고 딥시크가 재밌었던 건 실제로 세계 최초로 추론 모델까지 같이 서비스를 했어요. 근데 오픈 AI가 갑자기 뜨거워 해가지고 바로 딥 리서치라는 추론 모델도 지금 서비스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챗GPT 안에 있는 서비스들이 매일매일 좋은 것들이 많이 오픈되니까 잘 찾아보세요. 그래서 그냥 챗GPT의 이 수법만 쓰지 마시고요. 딥 리서치까지 쓰셔야 돼요. 알겠죠? 딥 리서치는 리포트를 만들어주는 겁니다. 추론을 통해서. 그래서 우리나라도 망연지 뭐 사실 하지 말고 이게 거인의 어깨에 올라타서 카카오 같은 경우에도 김범수 소장한테 그랬어요. 제가 오픈 AI도 자문하고 있는데 MS도 자문하고 있고 오픈 AI 너네는 프랙티스 없어서 난리잖아. 카카오는 기반 지능 없어서 난리잖아. 그럼 둘이 쳐. 그러면 오픈 AI 입장에서는 카톡같이 연결을 만들어주는 프랙티스에서 좋은 사례를 만드는 거고 카카오는 자기 핵심 기술 없지만 빌려다가 잘 쓰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열심히 붙어서 하고 있는데 하나하나는 아주 이상하게 나왔습니다. 자, 마치겠습니다. 시간 또 어겨서 죄송하고요. 어쨌든 뭐 스티브 잡스도 얘기했지만 여러분들은 팔로워가 되겠습니까? 아니면 이노베이터가 되겠습니까? 그렇게 복잡하게 얘기 안 해도 챗GPT 많이 써보세요. 왜? AI가 멀리 있는 게 아니고 여러분들 세상으로 녹아들어와 있기 때문에 빨리빨리 쓰셔서 최대한 자기 일에 많이 활용하세요. 저는 굉장히 좋습니다. 훨씬 여유 시간이 많아졌어요. 생각을 해보세요. 3시간씩 걸리던 리포트가 30분 걸려요. 담배 한 대 피고 와요. 자, 고맙습니다. 시간이 너무 오래됐기 때문에 질문은 안 하시는 걸로. 예. 아마 질문이 많을 것 같은데, 제 질문하실 분들은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셨어요? 질문 그럼 한 3개만 받을까요? 네. 네. 네, 질문 3개만 받을까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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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내가 이 질문을 하면 창피하니까 이런 생각 하지 마세요. 제가 어디 가서 많이 배우고 오는 거는 항상 손 들고 물어보거든요. 그 교찬 세미나 가면 같은 라우드 테이블에 있는 분들이 고맙다고 해요. 저는 다 알고 있는 줄 알았어요. 근데 몰라. 근데 저는 항상 물어봅니다. 그러니까 너무 많이 물어봐서 쫓겨나겠지만, 자, 네. 강의 잘 들었습니다. 근데 강의를 듣던 도중에 저는 전문적이신 것 없죠. 약간 문과라서 문과 쪽인 생각을 좀 해봤는데, 쉽게 이해하셨나요? 네, 쉽게 이해했습니다. 다행이네. 네. 알버트 아인슈타인이 뭐라고 그랬죠? 네, 다시 말씀드렸습니다. 네. 어떻게 AI와 인간을 아닌 생체를 연결할까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봤는데, 동물의 영상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벡터화를 좀 할 수도 있겠다. 그러면 마찬가지로 인간도 그 부분이 가능할 거고, 나중에 결국 행동학적인 분석이 AI와 생체를 연결할 수 있지 않을까에 대한 생각을 했고, 거기에 대해서 아까 말씀해주신 멀티 에이전트 시뮬레이션이 약간 비슷한 맥락 같았습니다. 그래서 혹시 사실 제가 전문적인 지식이 없어서 지금 현재 관련한 논문이나 아니면 이런 것들이 만약에 추후에 좀 상용화 되려면 어느 정도의 시간이 좀 남았을지도 좀 궁금해지더라고요. 지금 아마 물어보신 게 뭐 일론 머스크가 가끔 얘기하는 이제 우리 브레인 증강, 뭐 칩이나 아니면 뭐 생체의 어떤 역량을 이제 극대화시키는 그런 거를 말씀하신 것 같은데요. 그거는 사실 이 인공지능의 영역이라기보다는 약간 이제 뉴로사이언스, 그다음에 뭐 생체역학, 뭐 또는 인간의 몸과 관련된 부분일 것 같아요. 인공지능은 글쎄요, 거기서 굳이 뭐 역할을 한다고 그러면 생체 신호를 받아가지고 좀 더 나은 방향의 뭐 디렉션을 준다거나 뭐 이런 건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인공지능 분야는 아닌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질문하신 분은 나중에 그 책 나오면 머리에 박을 거예요? 근데 사실 저도 지금 얘기가 거의 오히려 개인을 갖는 이런 좀더 상호화가 있고 그리고 어떤 영상화면에서 그 영상에서 굉장히 좀더 빠르게 대한 네, 그거 이제 멀티모달로 아까 말씀드렸죠. 네, 나중에 이제 지금은 동영상은 너무 거대해서 데이터가 아직까지 멀티모달의 대상은 아닌데 이미지하고 소리까지 있는데 결국 동영상도 멀티모달의 학습 데이터로 들어갈 날이 머지 않았습니다. 예, 대표님이 지금 기차 시간이 사실은 있어서, 저도 제가 그러면 공식 질문 같은 거. 예, 예, 뭐 아니 제가 사실 왜 그렇잖아요, 전지혁이라. 혹시 이제 저도 이제 과연 이제 인터넷 웹의 시대 다음에 지금 인공지능이 이제 왔고, 인공지능 다음은 뭘까 이렇게 이제 많은 고민을 실은 했었는데, 이제 강의 중에 휴머노이드화로 전체가 이제 다음 단계가 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이렇게 오늘 강의 중에 말씀을 하셔서 되게 이렇게 감동을 이제 했는데요. 사실은 궁금한 점은 이제 이게 이제 아주
기업에서 이러한 이제 인공지능을 쓰려고 하면 아까 강의 중에 이제 클라우드가 있고 온 프레미스가 있고라고 이제 하는 말씀을 하셨는데 이제 클라우드는 저희들도 잘 이해가 되어서 있는데 이제 아주 기업의 민감 데이터 특히 법률 같으면 온 프레미스로 해야 될 텐데 이 온 프레미스로 한다고 하는 것 자체가 어떻게 하는 건지가 사실은 되게 궁금하더라고요. 물론 이제 전체 이제 엔진이나 서버는 이제 뭐 챗GPT를 쓴다고 하는데 그러면 데이터만 이제 우리 이 로컬에 저장을 하는 건지 그 어떻게 그게 구현이 되는 건지가 이제 궁금합니다. 그러니까 일단 클라우드를 쓴다면 사실상 클라우드 안에 있는 LLM과 이제 계속적으로 통신을 해가면서 값을 구해내는 과정이겠죠. 근데 이제 클라우드를 하게 되면 왜 비밀 정보, 민감 정보가 유출될 가능성이 높냐면 사실상 뭐 저도 클라우드 사업자도 해보고 AI 사업자도 해봤지만 클라우드를 하는 거는 비용을 좀 낮춰주는 대신에 약관에 대부분 여러분들이 물어보고 하는 거를 학습에 쓸 수 있다는 텀스 컨디션이 대부분 포함되어 있어요. 그걸 빼게 되면 가격이 많이 올라갑니다. 그래서 만약에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클릭했으면 무조건 그게 학습 데이터로 쓰입니다. 근데 학습 데이터로 쓰였는데 해필이면 내 케이스가 레어 케이스. 아까 얘기했던 뭐 이재용 사건이다, 뭐 최태원 회장 이혼 사건이다. 이러면 물어보면 나오잖아요. 그리고 그걸 누가 이렇게 그렇게 소중한 데이터를 훌륭하게 집어넣는지 바로 추적하면 잡히기 때문에 이거 큰일이 나는 거고. 예를 들면 뭐 우리 LG 디스플레이 저기 운영할 때도 마찬가지지만 LG 디스플레이가 그 디스플레이 평판을 어느 정도 생산할 건지는 뭘 알면 되냐면 그 불소, 탱크, 드럼통 몇 통 들어가는지만 알면 됩니다. 그걸 세척하는 것하고 비례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식, 뭐 납사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그런 걸 추적할 수 있는 그 뭐 용매제랄지 뭐 세척제랄지 이런 거 가지고 추적도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데이터들이 나가는 것 자체가 경쟁사들이나 또는 팔로우들한테 굉장히 큰 위협을 주기 때문에 굉장히 조심스럽고 온프렘은 단순합니다. 뭐냐면 우리가 LLM 데이터를 이제 다운로드를 받아요. 그럼 다운로드를 받으면 사실 파라미터를 다운로드를 받는 겁니다. 그 우리가 양자화라고 하는데 그냥 수십 쪽의 파라미터 값을 그거를 이제 서버에다가 딱 수, 수호를 시키는 거죠. 그 다음에 내가 스토리지에다가 내 데이터를 넣어요. 그래서 그 데이터를 가지고 재학습을 시키든 아니면 그걸 가지고 파인 튜닝을 하든 뭐 뭔 짓을 하겠죠. RAG를 만들건. 그래서 온프렘, 그러니까 내 서버를 우리 유저들만의 PC만 연결해서 사용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내부 네트워크에서 데이터가 흘러다니고 온프렘의 LLM을 재학습시키는 거에만 쓰이기 때문에 문제는 우리 걸 액세스하고 없죠. 네트워크 끊겨도 그럼 그 LLM이 그러한 서비스를 이제 온프렘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말씀. 그러니까 파운데이션 모델의 LLM을 우리가 받아서 양자화 시켜서 그렇죠. 그러니까 중국국처럼 참 말 지어낸 건데요. 양자화가 별게 아니고 그냥 그 파라미터 값을 받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뭐 32빌리언짜리 뭐 70빌리언짜리. 근데 그러려면 GPU가 큰 것이어야 되겠죠. 뭐 10빌리언, 20빌리언은 GPU 한 장 갖고 되는데요. 예를 들어서 60빌리언, 124빌리언, 요즘 뭐 웬만큼 잘 돌리려면 124빌리언은 돼야 되거든요. 그러면 최소한 GPU 8장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러면 한 10억 이상 들고요. 그리고 서버하고 이제 네트워크하고 무전화 네트워크이겠지. 그 다음에 이제 PC를 연결해서 그 안에서만 쓰는 거예요. 그러면 처음에 받아온 파운데이션 모델의 LLM의 파라미터 숫자들이 우리가 계속 파인 튜닝 시키고 재학습 시키는 거 계속 변화되겠죠. 그럼 나중에는 우리가 온프렘으로 계속 재학습 시키고 발전시킨 이 파라미터 매트릭스하고는 우리가 받아온 파운데이션 매트릭스 값은 완전히 틀리죠. 우리 것. 근데 온프렘을 하려면 아까도 금방 말씀드렸지만 인프라도 자기가 투자해야 되고요. 그러니까 돈 많이 없으면 안 되고 더 중요한 건 그걸 운영할 수 있는 엔지니어. 근데 그런 사람들 구하기가 굉장히 어렵겠죠? 뭐 석박사 했다고 꼭 개발 잘하는 건 아니니까. 근데 개발만 잘하면 또 모델 이해 못하고. 그러니까 굉장히 많은 투자가 필요해요. 그래서 사실 우리나라 로펌에서는 김현장밖에 역량이 없습니다. 우리 김현장은 뭐 아는 분은 다 아시면 요즘 유튜브에서 김현장의 비밀을 캐다 막 나오잖아요. 녹화되면 안 되는데. 우리는 좀 돈이 있거든요. 네. 딱 하나만 이렇게 질문을. 그리고 저는 이
뇌에다 박는 칩을 박을 겁니다. 저는 원래 인상을 좋아해요. 내년도에 제가 환갑기념으로 하려고 하는데 우리 마누라랑 지금 아주 크게 싸우고 있는데 저는 로켓 타고 우주로 올라갈 겁니다. 제 꿈이 바깥에서 지구를 보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 딸이 자꾸 말려가지고 왜냐면 아빠가 죽으면 누가 돈 벌어 이래가지고 여기다 좀 바이오를 해가지고 박사까지 가겠대요. 근데 내가 얘가 박사 30살에 받는다고 그러면 제가 75인데 그때까지 일하라고 놀고 싶어요. 저는. 마지막에 하나만 예. 드리겠습니다. 네. 그 AI가 결국은 그 F값의 이제 탐험이라고 하셨는데 보통 이제 Y값을 구하려고 하는데 Y값을 구하려고 하는 예, 거예요. 근데 XY는 무한대로 이제 섭취를 한다고 그랬잖아요. 데이터죠. 예, 그 데이터를. 그럼 데이터가 없으면 F 못 구하겠죠. 예. 근데 그 X나 Y가 F하고 연결이 되는 게 아니고 Y가 잘못된 경우도 많이 있을 것 같은데 아, 그 그렇죠. 신뢰도는 지금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그런데 재밌는 게 이제 뭐 구글의 검색도 똑같잖아요. 결국은 집단지성이 결국은 그거를 해칭할 거다. 근데 재밌는 게 제가 헤이카카오 하다가 회사 망할 뻔했어요. 왜? 헤이카카오에 물어보거든요. 복도는 어느 나라 땅이야? 그랬더니 10,000번에 한 번 일본 땅이라고 그래, 이 자식이. 그래서 그걸 또 동아일보가 그걸 알아가지고 편집국장이 제가 다행히 뭐 아는 친구라서 미리 얘기해 준 바람에 제가 다 내렸는데 그때 또 그것도 있었어요. 어느 당 좋아해? 그리고 민주당. 차기 대통령 누가 될 것 같아? 문재인. 그때 박근혜 됐을 때. 왜? 민주당 지지자들이 인터넷 활동을 활발하게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그럼 10,000번에 한 번 왜 일본이 나오냐? 미친 극우 몇 놈들이 일본 땅이라고 주장해가지고 그게 나오는 거예요. 근데 한 번도 나오면 안 돼요. 그걸 우리가 막기 위해서 하는 정치가 가드레일 시스템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인공지능을 서비스 하실 때는 바로 서비스 하시는 거 아니고 가드레일. 이걸 왜 쳐요? 절벽에 떨어지지 말라는 거잖아요. 떨어지기 전에 부딪히면 범퍼가 깨지니까. 그죠? 가드레일 쳐야 돼. 그래서 제가 카카오에 있으면서 가드레일 시스템이라는 컨셉을 굉장히 활발하게 썼습니다. 그때 우리나라에는 컨셉도 없을 텐데. 화질 때 놀랬으니까. 큰일 날 뻔했죠. 아시잖아요? 카카오의 서비스에서 복도는 일본 땅이라고 그랬어. 대서특필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주가 왕창 떨어지고. 대표님 전공을 좀 알고 싶습니다. 네? 저 산업공학입니다. 산업공학이고 실제 저는 이제 릴라이빌리티 전공했는데요. 확률 통계. 그러니까 딱 맞죠. 제 박사 논문은 예, 찾아보시면 있을 겁니다. 백사육 네이버에 치시면 나오죠. 제가 어디서 거짓말 못해요. 거기 보면 막 여기 카카오 저기 민노총 애들이 저 막 먹튀했다고 막 엄청 욕 써놓고 여기 보면 제 재산이 얼마라고 나오는데 그거는 별 사실이 아니니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예, 이렇게 어렵게 AI를 가르칠 수도 있고 아주 쉬운데 아주 이해되고 이렇게 유용하게 가르칠 수도 있는 오늘 정말 유용하게 또 알아듣기 쉽게 잘 말씀해 주신 것 같습니다. 오늘 재밌었습니까? 네, 제가 경험한 강의 중에 가장 재미있는 강의가 아니었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큰 박수로 감사를 표하겠습니다.